대장장이 마을에서의 사투 이후 태양빛을 극복한 네즈코의 존재를 알게 된 키부츠지 무자는 비파녀 나키메를 통해 귀살대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게 되고 이제 병으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귀살대의 당주 우부야시키 카가야는 이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鬼物児無惨何としてもお前を倒すお前は必ず私たちが 반점을 발현한 무이치로와 미츠리의 반점 발현 조건을 다른 지주들과 공유하기 위해 카가야를 대신해서 아마네가 긴급 조합 회의를 열게 되었고 이에 무이치로는 반점을 발현하기 위한 조건이 심박수 200에 체온이 39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교시해 주었죠. 아마네는 반점을 발현한 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점점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긴급 조합 회의는 끝나고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는 지주들에게 귀살대 합동 강화 훈련을 제안하게 됩니다. 네즈코의 태양 극복 이후 도깨비들의 출몰이 멈춰져 폭풍 전야와 같은 상태였기에 주들은 훈련에 몰두할 수 있었고 모든 귀살대원들은 주를 순서대로 찾아다니며 훈련하게 됩니다. 각각의 주들이 맡은 훈련 내용은 음주는 기초체력 향상, 연주는 지옥의 유연성, 하주는 고속 이동 훈련, 사주는 검술 교정, 풍주는 무한 타격 훈련, 암주는 근육 강화 훈련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미오카 기유는 자신이 귀살대의 수주로서 걸맞지 않다며 방황하기도 했으나 카가야의 편지로 기유의 멘탈 케어를 부탁받은 탄지로에게 깨달음을 얻어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충주 코초 시노부는 언니 카나이를 죽인 도깨비를 상대할 계획을 카나오와 세웁니다. 한편 게냐는 과거의 일을 사네미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사네미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꺼지라고 말했고 이에 게냐가 도깨비까지 먹어가며 싸워왔다고 말하자 사네미는 게냐가 귀살대를 그만두지 않겠다면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겠다며 이를 막는 탄지로와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탄지로 일행은 지주들의 훈련을 각자의 성격대로 임하게 됩니다. 탄지로는 성실하게 수행하며 클리어하고 이노스케는 이에 질 수 없다며 따라가고 제니치는 꽥꽥대며 시끄럽게 불평해댔죠. 탄지로와 이노스케가 암주의 훈련인 바위로 움직이는 것에 성공해 제니치만 남은 상황에서 제니치는 잭타로를 통해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교메이의 훈련을 완료한 탄지로는 아직 바위로 움직이지 못한 제니치가 걱정되어 다가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으나 제니치는 자신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확실해졌다며 탄지로의 도움을 거절하고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었죠. 한편 기유와 대련 중이던 사네미는 자신이 좋아하는 팥떡 얘기를 하는 탄지로의 드립에 자리를 피하는데 수풀에서 부스럭거리는 움직임을 감지해 손으로 낚아챕니다. 그것은 나키메의 눈분신이었고 이미 무잔 측은 귀살대 대부분의 위치와 귀살대의 당주 우부야시키 카가야에 거쳐도 파악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각 키부츠지 무자는 카가야의 숨통을 자신의 손으로 끊기 위해 찾아와 있었죠. 금방이라도 불면 꺼질 것 같은 촛불과 같은 모습의 카가야를 본 무자는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카가야는 무잔의 목적인 영원, 즉 생명의 불멸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며 그가 추구하는 영혼이 단단한 착각이라고 반박합니다. 지난 1000년간 많은 이들이 죽어갔지만 귀살대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어졌기에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영원이며 불멸이라고 말이죠. 또한 무잔이 죽으면 모든 도깨비가 멸해질 것이라며 무잔이 영원하지 않다는 카가야의 말에 공기가 흔들리고 무잔은 동요합니다. 카가야는 줄곧 무잔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끝내며 자신이 죽으면 귀살대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라는 말과 함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한편 귀살대 지주들은 꺽쇠까마귀의 지령을 듣고 카가야의 저택으로 향하는 중이었으나 그때 카가야의 저택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무자는 일가족과 함께 자폭한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의 잣대를 벗어난 카가야의 행동에 크게 당황합니다. 이어서 누군가의 혈기술이 발동하고 무잔을 속박하는데 이 가시혈기술은 무잔이 예전 아사쿠사에서 도깨비로 만든 사람의 것이었고 무잔이 자신의 몸을 속박한 혈기술을 흡수할 것이라는 걸 노려 타마요가 무잔의 몸에 도깨비를 사람으로 돌려놓는 약을 쥔 손을 집어넣어 무잔이 가시혈기술과 함께 약을 흡수하도록 만듭니다. 카가야는 네즈코가 태양빛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통해 무잔이 어떻게든 귀살대와 자신의 위치를 알아낼 것이고 자신의 최후를 직접 맞이하러 올 것을 예측하여 스스로를 미끼로 무잔을 없앨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사전에 꺽쇠까마귀를 통해 타마요와 접선하여 약을 준비하였고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무잔의 재생력에 타격을 입혀 빈틈을 만든 뒤 타마요의 약으로 무잔을 약화해 이 계획을 사전에 알린 귀살대 최강 히메지마 규메이를 통해 무잔의 목을 베어 죽이려는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부야시키 카가야의 직감, 1000년의 세월 동안 도깨비에 맞서 일족과 귀살대를 존속할 수 있었던 미래를 내다보는 힘,
즉 성견지명이라 불리는 능력이 우부야 시케이 쪽에 있었던 것이죠. 또한 카가야는 무잔의 목을 베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고 교메이에게 오로지 태양빛으로만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 일러주었습니다.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해선 동이 틀 때까지 붙잡아 두어야 하는 지구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른 귀살대원들이 도착하고 제각각 호흡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무잔은 이를 비웃듯 이들을 자신의 무한성으로 이동시킵니다. 사실 카가야의 선빵으로 무산되었으나 무잔 또한 최종 국면에 대비해 귀살대원 대부분의 위치를 나키메의 눈을 통해 파악해 놓았었고 무한성엔 상현을 포함한 모든 도깨비들이 총집결한 상태였습니다. 카가야의 선빵이 아니었다면 온전한 상태의 무잔을 무한성에서 상대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무한성은 도깨비들의 최대 약점인 태양빛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죠. 이렇게 천년간 계속된 키부츠지 무잔과 귀살대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을 최종 국면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무잔은 타마요의 약을 분해할 시간을 벌기 위해 귀살대를 뿔뿔이 흩어놓아 탄지로는 토미오카 기유, 이구로 오바나이는 칼로지 미치리, 토키토 무이치로는 히메지마 교메이와 함께 행동하게 되고 사네미, 게냐, 제니츠, 시노부는 각각 개별적으로 행동하며 이제는 잡몹인 하연급 도깨비들을 쓰러뜨립니다. 여기서 귀가 밝은 제니츠는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며 자신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기 위해 녀석의 소리를 감지하고 달려나갑니다. 시노부도 피냄새를 느끼고 문을 열었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언니 카나에가 죽어가며 말해주었던 머리에 피를 뒤집어 쓴 듯한 모습에 자신의 원수 상현이 도우마와 만나게 됩니다. 도우마는 자신이 인간을 먹어주는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신자들의 피와 살을 취함으로써 자신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구원하는 것이라 여기고 있었고 시노부는 그의 말에 역겨움을 느낍니다. 시노부는 그에게 분노하며 자신이 입고 있는 하오리를 본 적 없는지 물어보았고 도우마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꽃의 호흡을 사용하는 자이고 동이 트는 바람에 제대로 먹어주고 싶었는데 라고 도우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노부의 칼끝이 그의 눈을 찌릅니다. 도우마는 혈기술 연리버듭을 사용하며 거리를 벌렸고 찌르기로는 목을 베어 자신을 죽일 수 없다며 도발하였으나 시노부의 독은 이미 주입되었고 도우마는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역시 상현 2의 도깨비답게 규타로가 보여준 것처럼 독을 순식간에 분해해냈고 시노부가 5가지의 독조합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전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도우마가 사용한 혈기술의 냉기를 마신 시노부는 폐가 괴사 상태에 이르게 되고 도우마의 일격에 쇄골과 폐, 갈비뼈가 잘려나갑니다. 시노부는 도우마의 압도적인 강함에 주저앉아 포기하려 할 때 카나에의 환영이 나타나 이기겠다고 결심했다면 반드시 이기라며 카나오와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에 마음을 다잡은 시노부는 도우마의 목에 직접 독을 주입하고자 벌레의 호흡, 진의 줌을 사용하여 순간 도우마가 예측하지 못할 움직임을 보였고 일륜도의 칼끝이 도우마의 목을 관통합니다. 하지만 목에 독을 직접 주입하였음에도 도우마에겐 통하지 않았죠. 도우마는 시노부가 신체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작은 몸임에도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는 토지를 보인 것에 자신이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며 감동하였고 시노부가 도우마의 몸에 흡수되어 갈 때 카나오가 도착합니다. 카나오는 그 모습에 분노로 꽃의 호흡을 사용하며 달려들었지만 시노부가 도우마의 몸에 삼켜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도우마는 고급진 성찬이 꼬리를 물고 찾아온 것에 기뻐합니다. 한편 제니츠가 찾아간 곳은 한때 한 스승 아래 같은 검수를 배웠던 옛 사형 도깨비가 된 카이가쿠가 있었죠. 색타로가 제니츠에게 전해준 편지는 번개의 호흡 사용자에서 도깨비를 배출한 것에 지고로가 할복해서 죽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네요. 제니츠는 자신의 은인이었던 지고로를 괴로움 속에서 죽게 만든 한때는 동경했던 카이가쿠를 용서할 수 없었고 그렇기에 카이가쿠를 쓰러뜨리는 것은 반드시 자신이 해야만 할 일이었습니다. 제니츠는 할아버지의 할복 사실을 말하며 분노했으나 카이가쿠는 자신이 알 게 뭐냐며 오히려 자신을 후계자로 삼지 않고 자신이 떨거지라 생각하는 제니츠와 공동 후계자라고 말한 빌어먹을 노망난 영감탱이가 고통 속에 죽었다는 말에 속이 다 후련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제니츠는 자신이 떨거지라면 너는 쓰레기라고 받아칩니다. 자신이 번개의 호흡을 1왕밖에 사용하지 못해서 떨거지라면 카이가쿠는 1왕만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라는 논리이죠. 카이가쿠는 제니츠의 말에 분노하여 번개의 호흡 제4형 원래를 사용해 공격해옵니다. 제니츠는 이것을 가뿐히 피하고 느려 쓰레기야 라고 한마디 해주며 처음으로 자신의 정신을 유지하며 싸우는 제니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카이가쿠는 일전에 상현일 코코시보와 전투를 벌였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였었습니다. 도깨비가 되어 큰 힘을 갖고 싶다는 카이가쿠의 말에 코코시보는 선뜻 피를 주었죠.
코쿠시보가 왜 카이가쿠를 죽이지 않고 피를 주었는지는 도깨비가 되고자 한 카이가쿠의 이유에서 옛날의 자신과 동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네요. 카이가쿠는 코쿠시보의 강함에 비하면 성장한 제니츠를 잔챙이라 여겼고 혈기술을 더한 다양한 번개의 호흡으로 제니츠를 압박합니다. 제니츠는 카이가쿠의 공격에 추락하기 시작했고 자신과 카이가쿠에 얽힌 기억을 떠올립니다. 카이가쿠를 보고 배우라며 할아버지에게 혼났더니 번개의 호흡 제1형을 사용하지 못하는 카이가쿠를 뒤에서 험담하는 다른 귀살대원들을 흠씬 두들겨 팼더니 카이가쿠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앞을 노력하며 나아가던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더니 할아버지와 자신에겐 소중한 특별한 존재였으나 결국 갈라서 버려 그의 목을 베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제니츠는 할아버지와 한때는 형이라고 생각했던 자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자세를 고쳐잡아 단숨에 힘을 폭발시켜 번개의 호흡 제7형 활의 신으로 카이가쿠의 목을 베어냅니다. 카이가쿠는 보이지 않는 속도로 목이 베어진 것에 당황했고 이런 기술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지구로에게 편애했다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제니츠가 카이가쿠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기 위해 자신이 고안한 번개의 호흡의 새로운 전형이었죠. 카이가쿠와 함께 추락하던 제니츠는 유시로에게 구해진 뒤 의식을 잃었고 꿈속에서 자신의 은인이자 스승이자 친할아버지와 같은 지고로를 만나게 됩니다. 강 건너편에 마주한 할아버지에게 자신 때문에 카이가쿠가 그렇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며 자책하고 아무런 은혜를 갚지 못한 것에 미안하다 말하며 다가가려 했으나 아직은 할아버지와 함께할 수 없음을 나타내듯 피아노가 다리에 얽혀 몸을 속박합니다. 지고로는 그런 제니츠를 바라보며 너는 나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던 제니츠는 유시로의 응급처치를 받아 의식을 되찾고 다른 귀살대원들과 함께 행동하게 됩니다. 항상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해주길 원했던 카이가쿠. 하지만 정작 자신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가장 특별하게 생각해주던 존재가 제니츠와 지고로였음을 말이죠. 같은 시각 카가야의 뒤를 이어 당주가 된 우부야 시게키리아는 꺽쇠까마귀를 통해 귀살대원들을 통솔하고 있었는데 탄지로는 시노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반드시 이기겠다 다짐하며 기유와 함께 무잔이 있는 곳을 찾고 있었죠. 그때 큰 굉음과 함께 엄청난 진동이 일어났고 자신이 맡아본 적 있는 도깨비의 냄새를 느낍니다. 자신의 눈앞에 렌고쿠 큐조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상현삼 아카자가 나타난 것이죠. 아카자는 자신을 비겁하다 도발한 탄지로에 대한 분노로 탄지로는 큐조로를 죽게 만든 아카자에 대한 분노로 일시에 격돌합니다. 탄지로는 아카자의 주먹을 피하고 히노카미 카구라 화차를 사용해 아카자의 왼팔을 베어냅니다. 이어서 아카자의 오른손 공격이 들어왔으나 이마저도 피하고 환희동을 사용해 아카자의 얼굴을 베어냈죠. 토미오카 기유는 현저히 다듬어진 탄지로의 기술에서 그의 실력은 이제 주에 도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하였고 과거 네지코의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에서 이제는 생명과 존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울 수 있게 된 것에 여러 감정이 오갑니다. 아카자 또한 쿄조로가 얘기했던 이 소녀는 약하지 않다며 모욕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며 술식을 전개합니다. 기유의 물의 호흡과 탄지로의 히노카미 카구라를 협공하며 아카자에게 대항했으나 아카자의 강함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이런 와중에도 아카자는 토미오카 기유의 유려하게 잘 다듬어진 검술에 감탄하며 이름이 무엇이냐 관심을 가집니다. 아카자의 유섬군강에 벽에 처박히게 된 기유를 걱정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탄지로의 말을 듣고 아카자는 그의 이름이 기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카자는 자신의 기술에 대항하여 좋은 동작을 보이는 탄지로의 모습에서 예전 바닥을 뒹굴었던 잡초에 불과했던 존재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것에 감탄하며 그렇기에 그날 밤 큐주로가 죽은 것이 잘된 일이라 말합니다. 큐주로를 모욕하고 약한 자가 도태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는 아카자의 말에 탄지로는 분노했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지키는 것 그리고 약한 자는 강해져서 또다시 자기보다 약한 자를 돕고 지키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큐주로와 같은 정신을 말하며 더 이상 아카자가 제멋대로 설치게 놔두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런 탄지로의 모습에서 아카자는 그가 약해서 싫은 것이 아니라 탄지로가 가진 행동들이 까마득한 언제 어디선가 경험했던 누군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서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주위의 도움을 받으며 익혀나가 강해져서 다음에는 네가 남을 도와주라는 자신의 어깨를 잡은 누군가의 가르침이 떠오르게 되죠. 아카자는 순간 그 팔을 뿌리쳤으나 탄지로의 눈엔 허공에 팔을 휘두른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아카자는 역시 난 불쾌하다며 진심으로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강자의 반열에 오른 탄지로인데 강자만 보면 도깨비가 되라며 관심을 가졌던 아카자의 모습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죠. 탄지로는 동장예지 능력으로 아카자의 공격을 잘 막아내도 엄청난 위력에 부상을 완전히 없앨 수 없었고 나침반처럼 정확하게 들어오는 아카자의 공격이 무엇에 반응해서 들어오는지 의문을 가지고 고난이 됩니다. 아카자는 탄지로의 원물을 손으로 잡아냈고 검을 부러뜨리려 합니다. 이에 박치기로 응수하고 훌륭한 박치기라며 아카자에게 칭찬까지 들었지만 검을 부러뜨리려는 손은 요지부동이었고 검이 부러지려는 찰나 기유의 검이 아카자의 팔을 베어냅니다. 잔잔한 물결 같던 기유는 아카자에 의해 벽에 처박혀 등짝이 맹렬하게 아픈 것에 열받았고 여지껏 본 적 없는 자신을 압도하는 강자와의 아슬아슬한 생명을 건 싸움에 닫혀있던 감각이 깨어나 곧 기유의 뺨에 반점이 발현되어 스피드가 향상됩니다. 그러나 곧 기유의 속도에 아카자가 적응하였고 애초에 목적이 무잔을 쓰러뜨리는 것에 있어 체력적으로 가는 것이 인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기에 탄지로는 이대로 시간이 끌린다면 모두가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침착하게 기유가 아카자와 맞서고 있는 사이 그의 약점을 파악하려 생각했고 과거 아카자가 쿄주로에게 말했던 툭이라는 단어와 이노스케가 말했던 살기를 담은 공격은 예민한 피부 감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의 연관성을 찾아 아카자가 가진 싸움의 나침반의 원천은 툭이를 감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또한 아카자가 말한 영역이란 단어에서 과거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카자가 추구하는 최고의 영역이란 자신의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 순간순간 자신의 필요한 감각만을 극대화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 새로운 길을 열고 내비치는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 탱구를 쓰러뜨릴 때 탄지로는 한 탱구의 본체를 찾는 감각에 집중했고 심장에 있다는 것을 시각이란 감각에 집중해 찾아낸 것처럼 탄지로는 다른 감각들, 회피와 같은 감각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아카자가 원한 지고의 영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의 변화를 느낀 아카자는 온몸의 세포가 탄지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렸고 출식을 전개해 종식, 청은 난장광을 사용하며 차이나와 같은 순간 100번 휘두르는 주먹과 같은 공격을 날렸고 기유는 잔잔한 물결로도 겨우 치명상을 피하며 막는 것에 그쳤으나 탄지로는 내비치는 세계에 도달하여 그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아카자는 투기가 사라진 탄지로가 죽은 줄 알았고 기유에 집중하여 도깨비가 되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아카자의 등 뒤에 있었고 기유는 아카자가 눈치채지 못한 탄지로를 보고 아카자의 목을 베 천재이루의 기회라 생각했으나 탄지로는 큰 소리로 아카자에게 지금부터 네 목을 베겠다며 선전포고하였죠. 아카자는 화개살 나침으로 투기가 없어진 탄지로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해 당황하였고 탄지로는 아카자의 목을 히노카미카구라 사양 전신으로 베는 것에 성공합니다. 아카자는 탄지로가 단순히 투기를 없앤 것뿐 아니라 수백 년간 자신이 쌓아온 무술의 정수를 뛰어넘는 성장으로 자신을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분쇄한 것에 자신을 바라보는 미움도 분노도 살기도 투기도 없는 탄지로의 눈동자에서 그가 자신이 추구하던 최고의 영역인 무아의 경지에 도달해 있음을 느낍니다. 아카자는 누구보다 강해지길 원했고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 어떻게든 잘린 머리를 이어붙이려 했으나 기유의 칼이 아카자의 머리를 관통해 떨궜고 머리는 바스라져 사라집니다. 탄지로도 몸이 한계에 도달하여 온몸의 근육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머리가 사라진 아카자의 몸은 붕괴되지 않았고 출식을 전개해 공격해옵니다. 탄지로는 아카자의 발차기에 벽에 처박혔고 아카자가 이전과 전혀 다른 무언가로 변화하려는 것을 느끼며 기절하게 됩니다. 기절한 탄지로를 끝장내려는 아카자의 몸뚱이에 맞서 기유가 탄지로를 지키기 위해 달려들었으나 막을 수 없어 쓰러졌고 아카자는 계속해서 탄지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기유는 탄지로를 죽이려거든 자신을 먼저 쓰러뜨리라며 불굴의 정신을 보였고 아카자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스승의 기억과 함께 이제 그만하라며 자신의 팔을 붙잡고 왜 그렇게 강해지고 싶은 건지 묻는 한 여자의 존재를 느끼며 자신이 강해져야만 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카자는 인간이었을 적 하쿠지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병든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소매치기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 탓에 아들이 죄를 짓는 것이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하쿠지는 삶의 이유인 아버지를 잃은 것으로 가난한 자한테 불합리한 세상에 증오심을 가지고 깽판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만나게 된 것이 소류라는 무쇠도장을 운영하던 그의 스승 케이조였습니다. 케이조에겐 코유키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딸의 병간호를 하쿠지에게 맡기게 되죠. 소매치기의 형벌로 죄인의 문신이 새겨진 자신을 믿어주고 삶의 가르침을 준 케이조와 자신을 좋아해준 코유키 두 사람의 존재로 하쿠지는 잃었던 삶의 목적이 그들을 지키는 것이 되었고
그의 병간호로 점차 코유키의 몸이 좋아지자 케이조는 정성 어린 간호를 통해 하쿠지를 좋아하게 된 딸과 이어주어 도장을 하쿠지에게 물려주려고 하였죠. 하쿠지는 코유키에게 누구보다 강해져 평생을 지켜주겠노라 약속합니다. 하지만 하쿠지와의 대련에서 패배했던 인적검찰도장의 후계자는 이 소식을 듣자 정면에서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우물에 독을 탔고 마침 하쿠지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코유키와의 결혼에 대한 축원을 올리려 성묘하러 간 사이 케이조와 코유키는 이 물을 마셔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하쿠지는 맨손으로 단 혼자서 67명의 인적도장 문화생들을 죽였고 공허함만이 남은 하쿠지에게 무잔히 찾아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를 도깨비로 만들어버려 아카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카자가 약자를 싫어하는 이유, 정확히는 비겁한 약자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의 과거의 삶이 반영되었기 때문이었고 탄지로에게 불쾌함을 느낀 이유는 케이조와 같이 행동하는 그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비롯한 소중한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였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한 자신이 비참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못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가 되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 현재 죽어봤자 그 세 사람과 같은 곳으로 갈 수 없기에 아카자는 탄지로와 기유를 죽이기 위해 움직였고 그 사이 기절했던 탄지로가 깨어났습니다. 아카자의 머리는 재생되기 시작해 무장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고 자신을 막아서는 기유를 향해 파괴살 멸식을 사용하려 할 때 탄지로가 그를 막아서려 검을 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체력적 한계에 직면한 탄지로는 손에 힘이 빠져 그만 검을 놓치고 말았고 그대로 탄지로의 주먹이 아카자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주먹으로는 아카자의 멸식을 막을 수 없기에 탄지로는 아카자가 큐주로에게 사용했던 멸식을 끄집어내려는 모습에서 기요를 구하고자 다가갔고 아카자의 사정거리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탄지로는 자신에게 미소 지은 뒤 스스로에게 멸식을 사용하는 아카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탄지로의 주먹이 아카자에게 닿았을 때 아카자는 아버지를 잃고 세상에 증오심을 가져 깽판을 벌였던 자신을 케이조가 새로 태어나라며 막아섰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렸는데 케이조의 가르침이었던 다른 이들을 지키기 위한 주먹을 사람을 죽이는 것에 사용해 스승의 소중한 무술을 피로 물들이고 또한 아버지의 유언도 지키지 못했던 과거에서 그때 자신이 진심으로 죽이고 싶었던 건 소중한 사람의 목숨도 그들의 의지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행동이었죠. 탄지로는 그의 모습에서 일순 감사의 냄새를 느꼈고 아카자는 계속해서 재생하려는 자신의 몸에 이제 됐다며 일전에 탄지로가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목을 벤 것에 패배를 인정하고 지옥에 가고자 합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생전 병으로 고통받았으나 현재는 병이 다 나은 듯한 온화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봐주는 아버지와 만나게 되고 자신을 걱정해준 아카자에게 괜찮다며 고맙다 말해주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한 것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하쿠지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하쿠지에게 괜찮다며 네가 어떻게 변하든 아들은 아들이고 제자는 제자라고 말하는 케이조가 나타나 비록 천국에는 데려가 줄 수 없는 것에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잔히 간섭해와 강함만을 추구하던 아카자의 모습을 끌어내지만 이내 자신이 평생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던 코유키가 나타나 고맙고 이걸로 충분하다며 아카자 아니 하쿠지를 품에 안아주었고 중요한 순간 곁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는 하쿠지에게 우리를 기억해내고 원래의 하쿠지로 돌아와 다행이라며 코유키가 기쁘게 맞아주는 것으로 아카자는 코유키와 함께 불꽃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탄지로와 기유는 극심한 피로로 실신하게 되고 상현삼 격파 소식이 귀살대원들에게 전해지며 귀살대를 기다리는 코쿠시보와 카나오와 대치하던 도우마 또한 아카자의 죽음을 느낍니다. 자, 여기까지 귀멸의 칼날 최종 국면 일부로 귀살대 합동 강화 훈련부터 우부야시기 카가야의 큰 그림과 제니츠, 상현삼 아카자의 스토리라인까지 정리가 되었네요. 아카자가 도깨비임에도 왠지 마냥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나왔죠. 인간이었을 적 모든 것이 불행했고 도깨비가 된 것도 스스로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었으며 그가 사용하던 기술 모양이 그가 사랑했던 코유키의 머리핀에서 따온 것이었고 도깨비 중 유일하게 인간 여자는 먹지 않겠다며 자신에게 거슬리는 짓을 하면 다 죽여버리는 무잔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간이었을 적 과거를 떠올린 아카자의 마지막이 다른 도깨비들과 다르게 도깨비로서가 아닌 인간이었을 적 무술인으로서 탄지로와의 대결에서의 패배를 인정하고 도깨비가 아닌 인간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죽였다는 점에서 여운이 강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도깨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카자가 바스라져 사라지는 순간 하쿠지가 코유키의 품에 안긴 상태에서 사라지는 것을 표현해 슬프고 코유키가 하쿠지를 따라 지옥에서 함께하기로 했다는 것이 더 슬프네요.
術式展開破壊策羅針日の神神楽 상현 6 카이가쿠는 제니츠가 상현 4 마카자는 탄지로와 기유가 쓰러뜨린 상황에서 이제 무잔에게 다가서기 위해 쓰러뜨려야 할 적은 상현 1 코쿠시보와 상현 2 도우마, 상현 4 나키메만이 남았고 키부츠지 무자는 타마요의 약을 분해하는 중에 있었으며 그의 수건을 이뤄줄 최대 목적인 네즈코는 타마요가 개발한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을 사용해 우로코다키의 보호 아래 잠든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약을 통해 네즈코가 인간으로 되돌아간다면 무잔이 1000년 넘게 갈구해온 완전체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고 만일 기살대가 무잔을 처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목적을 저지할 최후의 보루인 셈이었죠. 기유와 탄지로가 아카자와 마주했을 때 우로코다키는 탄지로 남매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주체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말 그대로 최종 군면이란 것을 실감하고 있었고 텐겐과 신주로는 당주가 되어 기살대를 통솔 중인 키리아를 호위하고 있었는데 신주로는 쿄주로처럼 렌고쿠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목숨을 걸고 지켜드릴 것이라며 이전에 술에 찌들어서 방탕한 생활을 보내던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각오를 보입니다. 신주로는 렌고쿠가의 수기에서 회의 호흡의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한들 그와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상실감에 빠졌었고 더욱이 아내인 루카가 세상을 떠나자 폐인이 되었었죠. 쿄주로는 어머니와의 약속으로 염주가 되었고 염주가 된다면 아버지도 인정해 주실 것이라며 묵묵히 길을 걸어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주가 되었음에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신주로는 쿄주로가 걸어 나가던 길을 항상 부정해왔기에 아들인 그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로부터 받은 쿄주로의 유언을 생주로가 전해주었죠. 쿄주로가 아버지에게 남긴 유언은 원망 섞인 말이 아닌 아버지를 걱정한 몸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었고 자신에게 원망만이 가득할 것이라 여겼으나 그의 유언을 들은 신주로는 자신의 폄하에도 항상 변함없이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올리던 쿄주로의 모습을 떠올렸고 잃고 나서야 그것이 더 없는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달아 이후 과거 자신의 모습을 뉘우쳐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렌고쿠 센주로는 과거 요리이치가 무장과 대치했을 때의 이야기를 염주의 수기에서 찾아 편지에 적어 꺽쇠까마귀를 통해 탄지로에게 보냈고 당주를 지키고 있는 아버지와 탄지로를 지켜달라며 형님에게 기도하고 있었죠. 한편 카나오와 대치 중인 도우마는 제일 친한 벗이라 여겼던 아카자의 죽음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슬프다고 말하는데 이에 카나오는 도우마의 모습이 꾸며낸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당연하게 느끼며 사는 감각들이 없어 자신의 마음에 감각이 없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뛰어난 머리를 통해 기쁜 척 슬픈 척하는 감정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도우마가 태어난 것과 살아가는 의미를 부정합니다. 그런 카나오의 말에 자신의 본질을 간파당한 도우마는 여태껏 보인 적 없는 표정을 드러냅니다. 사실 도우마는 태어나면서 가진 선천적으로 특이한 외형, 무지갯빛 눈동자와 백갈색 머리카락이라는 신비한 외형을 지닌 것으로 도우마의 부모는 그에게 신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라 믿고 만세글락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도우마를 신의 대리인으로 세워놓았습니다. 도우마는 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나 부모의 기대가 불쌍해서 거짓으로 맞춰주었고 신도 부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는데 인간의 망상으로 창작해낸 글락으로 이끌어달라며 애원하는 신도들에게 가여움을 느껴 동정하였고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이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여기고 있었죠. 카나오가 감정이 없는 자신의 본질을 파악한 것에 안색이 변하고 또한 적어도 자신이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삶을 카나오가 왜 태어났냐 살아있는 것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부정한 것이 이유가 되어 도우마는 장난스럽게 대하던 시노부와 다르게 카나오를 상대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진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카나오는 그런 도우마의 공격에 반응하여 피했고 반격에 성공합니다. 이어서 도우마는 부채를 통해 분말 냉기를 살포했는데 이전에 시노부가 보낸 수신호를 통해 냉기를 들이마시지 말란 것을 카나오가 알고 있긴 했어도 아슬아슬한 전투를 벌이면서 들이마시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도우마는 그녀의 실력이 시노부보다 위일지도 모를 것이라 느낍니다. 카나오 또한 여태까지 상대해온 도깨비들과 다른 도우마의 소름 끼치는 강함을 느껴 온몸이 떨려왔으나 그럼에도 움직여서 공격할 수 있는 건 자신이 육친이라 생각하는 카나에와 시노부를 죽인 원수에 대한 분노를 뛰어넘는 증오 때문이었습니다.
도우마는 자신의 혈기술과 연속 공격들을 흘려보내 막아내는 카나오의 모습에서 그녀가 가진 눈이 특수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머리가 좋은 도우마는 금방 카나오를 분석해 얼어붙은 구름으로 눈을 노려 거리를 벌린 뒤 광범위한 장거리 혈기술로 공략하자 카나오는 도우마의 목을 베기 위해 접근할 수 없었고 곧 자신의 일륜도를 도우마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검객이어도 일륜도가 없다면 혈기를 쓰러뜨릴 수 없는 일이었죠. 도우마는 이어서 또다시 광범위한 혈기술, 흩어지는 연꽃을 사용해 공격했고 카나오는 이 공격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하며 상처 입기 시작할 때 천장을 뚫고 이노스케가 나타나 카나오를 혈기술로부터 구합니다. 이노스케는 상연히 도우마를 보자 내 놈만 쓰러뜨리면 주가 될 것이라며 기뻐하였고 곧 도우마와의 전투로 상처투성이인 카나오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다치면 시노부가 화낼 것이라 말하는 이노스케에게 카나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고 이노스케는 그녀의 모습에서 이제는 이 세상에 시노부가 존재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런 그들에게 도우마는 시노부가 죽지 않았다며 자신의 몸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 하였고 자신이 잡아먹은 사람들은 고통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되어 행복할 것이라는 도우마의 말에 카나오는 몸이 떨려옵니다. 이노스케는 자신의 상처를 꿰맨 실을 멋대로 뽑지 말라며 새끼손가락 고이 걸고 약속이라 말해주었던 다정한 시노부의 모습이 떠올랐고 곧 분노하여 도우마에게 달려듭니다. 도우마가 이노스케의 마구잡이 기술과 유연한 움직임에 재밌다며 감상을 내뱉는 사이 이노스케는 빼앗긴 카나오의 일륜도를 되찾아왔고 접근한 도우마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의 복부에 발차기를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검이 닿지 않을 거리에서 일륜도를 휘두르는데 어째선지 이노스케의 공격이 닿아 도우마의 눈을 베어냅니다. 그것은 자신의 관절을 뽑아 공격의 리치를 늘린 짐승의 호흡 제9엄니 신넘실넘실 찍기였죠. 목을 노렸으나 기술의 정밀도가 낮아 아쉬워하는 이노스케에게 도우마는 유쾌한 표정으로 너 같은 아이를 처음 본다 말하였고 그 말에 이노스케는 우쭐하며 자신이 다른 놈들과는 격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이 도우마는 그의 멧돼지 탈을 순식간에 빼앗습니다. 이노스케의 맨 얼굴을 본 도우마는 그와 비슷한 얼굴을 가진 인간을 만났던 1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고 이노스케는 도우마로부터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노스케의 어머니 코토아는 남편의 폭력과 시모의 괴롭힘에서 도망쳐 도우마의 만세근학교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고 도우마는 코토아를 쫓아온 남편과 시모를 시끄럽다며 죽인 뒤 산에 갖다 버렸습니다. 코토아의 얼굴은 남편의 폭행으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 있었으나 치료했더니 그녀의 얼굴은 지금의 이노스케와 똑같았죠. 그의 말에 이노스케는 자신이 엄마 같은 것은 없고 자신을 길러준 것은 멧돼지라고 부정하며 공격해왔으나 도우마는 계속 말을 이어나갑니다. 도우마는 마음씨 고운 사람이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다는 이유로 코토아를 잡아먹을 생각이 없어 곁에 두었고 그녀는 머리가 좋지 않았으나 종종 이노스케를 안고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 노래는 새끼손가락 고이 걸고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었죠. 아버지가 없이 클 이노스케를 걱정하고 다 클 때까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주겠다는 이노스케에 대한 모정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토아는 도우마가 신자들을 잡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원을 뛰쳐나갔고 항상 안 좋은 방향으로 실패하는 자신을 바보라고 자책하며 도망쳤으나 길을 잃고 벼랑에 몰리게 됩니다. 코토아는 어쩔 수 없이 이노스케에게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말한 뒤 벼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그녀는 쫓아온 도우마에게 살해당해 잡아먹혔고 이노스케는 운 좋게 강문에 빠져 살아남아 멧돼지한테 길러지게 된 것이었죠. 이노스케는 줄곧 시노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통해 예전에 자신이 만난 적 있는 사람이 시노부라고 오해하고 있었고 진실은 자신에겐 없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어머니가 자신에게 애정으로 불러주었던 노래였습니다.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된 이노스케는 자신의 모친과 동료인 시노부를 죽게 만든 도우마에 대한 분노로 이그러졌고 지옥을 보여주겠다 말합니다. 도우마는 이노스케가 말한 지옥이 인간이 만들어낸 공상에 불과하다며 부정한 뒤 아카자가 당한 바람에 무잔에게 접근하는 다른 귀살대원들을 막기 위해선지 이동하려 했고 자신과 같은 위력의 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얼음 인형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노스케는 예민한 피부 감각으로 혈기술의 냉기를 피할 수 있었으나 고작 피하는 것에 급급해 도우마에게 다가갈 수 없었고 자신의 원수를 눈앞에서 놓친다는 것에 조급해졌습니다.
그때 카나오는 이노스케에게 조급해하지 말라며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하는데 도우마는 그녀의 말에 순간 의문을 품었으나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자신의 얼굴이 녹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비살대 합동 강화훈련에서 시노부가 도우마를 쓰러뜨리기 위해 카나오와 세웠던 계획, 그것은 도우마가 여자를 잡아먹는 것에 집착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 도깨비에게 도구로 작용하는 등꽃독을 1년 늦게 섭취해온 시노부가 타마유와의 공동연구로 그 이상의 맹독을 조합한 약을 복용하여 살아있는 맹독이 되었고 스스로가 도우마에게 먹히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시노부의 일륜도로 한 번에 주입할 수 있는 독의 양은 기껏해야 50ml. 하지만 시노부를 먹는다면 그녀의 체중인 37kg의 분량, 즉 치사량의 약 700배의 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이 듣기 시작한다고 해도 상대가 상대인 만큼 방심할 수 없기에 도우마의 목을 직접 빼는 뒷일을 카나오에게 맡긴 것이었죠. 그렇기에 카나오는 시노부가 자신의 눈앞에서 도우마에게 먹히고 있음에도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할 수 없었습니다. 도우마가 강력한 독에 약화되어 이노스케와 카나오를 막던 어둠 인형이 사라졌고 이 순간을 기다렸던 카나오는 기필코 도우마의 목을 베겠다던 시노부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이노스케와 함께 도우마의 목을 베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도우마는 혈기술 무빙 수련보살을 사용해 그들의 접근을 막은 뒤 몸을 보호했고 카나오는 이런 와중에도 이런 큰 기술을 사용하여 냉기를 광범위하게 흩뿌리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에 전의를 상실할 뻔하였으나 혈기술을 자세히 바라보자 기술의 정밀도가 떨어진 것에서 도우마가 위기에 몰려 이판사판으로 펼친 기술이란 것을 눈치챕니다. 카나오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시노부를 떠올리며 실명을 각오한 기술 꽃의 호흡 종형 피안 주안을 사용해 동체 시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자 피안 주안으로 주변의 움직임이 둔하고 느리게 보이게 되어 수련보살의 공격과 혈기술의 냉기를 피해 도우마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녀의 일륜도가 도우마의 목을 향합니다. 카나오는 도구로 약화된 흐물흐물한 도우마의 목을 충분히 벨 수 있다고 느꼈으나 수련보살의 냉기가 카나오의 기세를 멈추었고 팔이 점점 굳어져 폐색이 짙어질 때 수련보살에게 잡혀있던 이노스케는 일륜도를 던져 카나오의 검에 힘을 더했고 도우마의 목을 베는 것에 성공합니다. 목이 베인 도우마는 남들에게 헌신하고 세상에 공헌하며 살아왔으나 잔챙이들의 패배에 소멸한다는 것에 자신이 불쌍하다 생각하였고 한편으론 무잔처럼 아카자가 거의 될 뻔했던 것처럼 자신의 목이 베어졌음에도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기대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 것이 분하지도 죽는 것이 두렵지도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는 도우마에게 헛된 꿈에 불과했고 소멸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도우마의 아버지는 색정광으로 여신도들을 건드린 것이 아내에게 발각되어 난도질당해 죽었고 어머니는 반쯤 미치게 되어 음독자살하게 되었습니다. 도우마는 피로 가득한 지옥과 같은 광경을 보았음에도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였고 단지 드는 생각은 방이 더럽혀졌다는 생각과 피냄새가 너무 역해 빨리 환기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 후 20살 때 무잔을 만나 도깨비가 되어 100년 넘게 살아왔으나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도우마에게 있어 그저 남의 일일 뿐인 몽환이었습니다. 이후 도우마는 4, 5세계에서 성불하기 전 원수의 최후를 지켜보기 위해 기다리던 시노부와 마주하게 되고 자신은 죽었지만 누군가가 무잔을 쓰러뜨려 줄 것이라 동료를 믿는 시노부의 모습에서 도우마는 그녀에게 사랑이란 감각을 느껴 함께 지옥에 가지 않겠냐 권유했으나 당연히 얼른 돼지라며 욕이나 처먹게 되죠. 이노스케는 원수를 갚은 것에 기분이 좋아져 호탕하게 웃었으나 부상의 여파로 쓰러졌고 순간 탄지로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친이 없다는 이노스케에게 탄지로는 누구한테나 엄마가 있다고 답하였고 이에 이노스케는 자신이 버려진 것으로 생각해 모친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였죠. 그런 그에게 탄지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달라며 너희 엄마는 분명 널 많이 사랑하셨을 것이라 말했었고 그때의 일을 회상한 이노스케는 자신의 소중히 품에 안아주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린 뒤 눈물을 보입니다. 카나오는 피안주안의 사용으로 오른쪽 눈이 거의 안 보이기 시작했고 전투 과정에서 떨어진 자신이 착용하던 카나의 머리 장식 유품과 시노부의 머리 장식 유품을 찾습니다. 먼저 카나의 유품을 찾아 소중히 품에 간직하며 물에 빠진 시노부의 머리 장식을 찾고 있었는데 과거 카나에가 죽었을 때 다들 울었지만 혼자 울지 못했던 것에 미안하다 사과합니다. 그 당시 아무도 그런 카나오를 비난하지 않았으나
그때의 일은 카나오의 마음속에 두고두고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카나오는 어릴 적 울면 부모에게 폭행을 당해 우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카나에가 죽었을 때도 울지 못하였고 시노부가 도우마에게 죽었을 때도 분노만을 표현할 뿐 눈물을 보이지 못하였죠. 카나오는 동료를 소중히 하라던 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고 그것을 통해 이노스케와 함께 도우마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에 자신이 잘 해냈는지 열심히 했는지 묻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답하려는 듯 한 물건이 손에 걸렸고 그것은 카나오가 찾던 시노부의 머리 장식이었습니다. 카나오가 두 사람의 유품을 소중히 품에 안자 애 많이 썼다 격려하며 자신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는 누구보다 소중했던 두 사람의 존재를 느낍니다. 그들의 손길에 놀란 카나오가 그들이 있던 곳을 바라보자 우리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듯 부모님과 함께 누구보다 행복하게 미소 짓는 카나에와 시노부를 보게 되었고 그 모습에 카나오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안도와 기쁨이 섞인 듯한 눈물을 터뜨리게 됩니다. 카나오와 이노스케는 눈물을 보이며 무잔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으로 도우마에 얽힌 이노스케와 카나오의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도우마를 보면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환경이 만들어낸 괴물. 어린 시절 자신이 특별하다며 신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부모의 기대에 맞춰주려 신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거짓말한 모습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느껴볼 수 있고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신도들에게 가여움의 동정을 느낀 것과 오랜 시간이 지나 시노부에게서 사랑이란 감각을 느껴 그에게 감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우마가 시노부 이전에 유일하게 호감을 보인 인간이 하시비라 코토아였는데 이유인 즉슨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다는 것. 도우마가 살아온 환경을 보았을 때 도우마의 부모는 자식을 그저 신의 대리인으로만 내세웠고 도우마는 또래의 아이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기에 아들 이노스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코토아를 곁에 두는 모습에서 그가 어렸을 적 원했던 것이 자신이 신의 대리인으로서 특별하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자식으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기에 그런 감정이 남아있어 대리만족 느낌으로 코토아를 먹지 않고 자신의 곁에 두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맞춰진 삶을 살아가다 보니 감정 없는 괴물이 되어간 것이 아닐까 하네요. 스스로 과거에 착한 마음을 가졌었다고 회상했었고 진심으로 자신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나 여겼으나 도깨비가 되면서 자신의 식인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았나 싶네요. 카나에 또한 그에게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죽기 직전 도우마가 불쌍하다 여겼습니다. 뭔가 숨은 스토리가 많은데 만화에서 다 표현하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느낌입니다. 제가 뚜렷하게 스토리가 나타난 아카자와 다르게 도우마전을 리뷰하는데 많이 애먹은 이유이죠. 또한 여기서 왜 카나오라는 캐릭터와 싸우게 되었을까 생각해보았는데 다른 인물들을 보면 다 상향과의 스토리가 얽힌 것뿐 아니라 가치관이라든지 동질감을 느낀다든지 하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카나오도 과거 도우마와 같이 부모라는 공통된 환경에 영향을 받았고 이에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아무것도 괴로워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신을 팔아 넘겼을 때에도 슬퍼하지 않았는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도우마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카나오는 도우마와 다르게 자신을 구원해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나에와 시노부에 이어서 탄지로. 잘생기고 이쁜 외모부터 부모라는 환경적 요인에 공통점이 많지만 이후 그들의 인연에서 나타난 갈라진 행보로 두 캐릭터를 대비되게 하는 장치가 있지 않나 싶네요. 카나오와 이노스케가 상현의 이 도우마에게 승리하며 귀살 때는 연전연승을 거듭하고 있었고 그들의 승전보는 꺽쇠 까마귀를 통해 탄지로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탄지로는 카나오와 이노스케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였고 점점 무잔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것에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에도 그들의 앞에 더욱 큰 고난과 희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 당시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구로 오바나이와 칼로즈 미츠리는 혈기술의 살상 능력은 높지 않으나 자유롭게 지형을 바꾸며 무잔의 해독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는 나키메를 상대로 발이 묶여있는 상태였고 나키메는 무잔이 있는 곳에 가까워진 교메이와 무이치로를 방해하여 그들을 갈라놓습니다. 무이치로는 멀리 떨어져 나갔는데 그곳엔 상현의 1 코쿠시보가 기다리고 있었죠. 무이치로는 자신과 마주한 코쿠시보의 모습에서
전에 쓰러뜨린 상현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위압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온몸이 떨려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침착하게 상대의 모습을 분석해봅니다. 코쿠시보는 그런 무이치로에게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와 같이 여유로웠고 내비치는 세계로 무이치로의 몸을 꿰뚫어보자 무언가 감상에 젖은 듯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에 무이치로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코쿠시보는 의아해했으나 이내 이해한 듯 자신이 인간이었을 적 이름이 즈기쿠니 미치카치라고 말하며 무이치로가 자신의 자손이라고 말하였죠. 스스로가 시작의 호흡을 사용하는 검객이란 의미를 담은 코쿠시보의 말에 무이치로는 순간 동요했으나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와의 전투에 집중하며 공격합니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순식간에 동요를 잠재우는 정신력과 안개의 호흡을 사용한 높은 경지의 검술에 올라있는 무이치로의 모습에서 코쿠시보는 역시나 자신의 후예라며 이름은 끊기고 피가 많이 옅어졌음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세포가 늘어나 남아있었다는 것에 감상젖은 말을 내뱉었으나 무이치로는 이를 부정하고 반점을 발현하여 자신만의 안개의 호흡 제7형 몽롱을 사용합니다. 코쿠시보는 그의 검술에 감탄하며 최고의 검술에 대한 예를 표하고자 자신의 검을 뽑아들었고 달의 호흡 제1형을 사용해 무이치로의 팔을 베어냅니다. 달의 호흡은 한 번 휘두른 참격 주위에 초승달 모양의 여러 칼날이 따라붙는 기술로 전지중 호흡의 기본 계파에 속하지 않는 코쿠시보 고유의 호흡인 것이죠. 무이치로는 곧바로 지혈한 뒤 달려들었으나 오히려 제압당했고 코쿠시보는 팔을 잃었음에도 곧바로 지혈하며 다시 공격해오는 무이치로의 기계를 훌륭하다 평가하여 그를 혈귀로 만들기로 마음먹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세포를 가진 후예를 보니 뜻밖에도 감개가 몹시무량하다며 만약 혈기가 되기 전에 피를 흘려 실혈사하더라도 그것 또한 숙명이라고 코쿠시보가 말을 내뱉는 사이 기회를 보고 있던 게냐가 총을 발사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던 코쿠시보는 게냐의 뒤에 나타나 양팔을 베어내고 몸을 양단합니다. 그럼에도 숨이 끊어지지 않는 게냐를 보고 그의 약점이 목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무이치로는 자신의 몸을 고정하고 있는 칼을 빼내지 못해 구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코쿠시보의 달의 참격이 게냐의 목을 향하려는 순간 게냐는 자신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을 느낍니다. 시나즈가와 사네미가 나타나 게냐를 구해낸 것이죠. 그의 공격을 피하며 풍진하고 묻는 코쿠시보에게 사네미는 긍정하였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 놈의 목을 비틀어버릴 바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간 숨겨왔던 진심을 게냐에게 토로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렸을 적 혈귀로 변한 어머니를 죽인 사네미를 살인자라 책망하였던 이를 사과하기 위한 일념으로 혈귀까지 먹어가며 싸워왔다는 게냐에게 귀살대를 그만두지 않으면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겠다며 화를 내던 사네미. 게냐는 사네미가 자신을 모질게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실 사네미의 가족은 무례한인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을 감싸준 건 작은 체구의 어머니였죠. 그런 이유로 어머니는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만 해야 했고 사네미는 남에게 원한을 사 칼에 찔려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앞으로는 우리가 가족을 지키자고 게냐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겠지라며 긍정하는 게냐를 보고 사네미는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혈기로 변하면서 이들의 비극은 시작되었고 사네미는 게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귀살대원으로 살아가는 것 대신 죽은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 사네미의 바람이었기에 게냐가 귀살대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처 입히며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게냐는 그의 진심을 듣고 전에 탄지로가 사네미와 난투극을 벌인 후에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는데 게냐가 귀살대에 들어간 것 때문에 엄청 화가 나 있긴 했어도 미워하는 냄새는 조금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네미가 줄곧 변함없이 게냐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었죠. 그런 사네미의 진심을 알게 된 게냐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귀살대원이 된 것에 미안함을 느꼈는지 사과합니다. 사네미가 이제 와서 게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이유는 이미 사네미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큰 어르신을 불시에 잃고 슬픔에 빠졌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코쿠시보가 그들을 보며 형제가 나란히 귀살대인 것에 그리움을 느끼는 사이 사네미는 동생을 토막낸 것에 분노를 느껴 달려갑니다. 사네미는 코쿠시보의 다리 참격을 피해 다리 사이로 빠져나와 다리를 노려 검을 휘둘렀으나 코쿠시보는 위로 뛰어오르며 피합니다. 공중에 뜬 상태에서 기술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사네미가 그대로 바람의 호흡 제1형 진선풍 깎아내기를 사용하자 곧 그의 검을 막기 위한 코쿠시보의 검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네미는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을 상대하면서 무이치로가 당한 이유를 납득하는데 참격을 휘두르는 불규칙하고 자잘한 칼날이 항상 길이와 크기가 변화되기 때문에 오랜 경험을 통해 배양된 감각 없이는 피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죠. 사네미는 전력을 다해 부딪혔으나 코쿠시보는 단지 과거의 풍조와 검을 겨루고 단련하던 감상에 젖은 기억을 떠올리며 여유롭게 상대하였고 맹렬한 바람과 달의 침략이 오간 그때 균형을 깬 것은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 제6형이었습니다. 동방향으로 이어지는 천력의 소용돌이를 일으켜 무수한 칼날이 사네미의 온몸을 베어냅니다. 코쿠시보는 사네미가 움직이면 창자가 다 튀어나올 것이라며 그의 끝은 여기까지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의 맥박이 올라가 두근거리는 기분을 느낍니다. 사네미의 상처를 통해 나온 피의 냄새에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균형을 잃은 코쿠시보의 틈을 놓치지 않고 사네미의 맹공이 시작됩니다. 코쿠시보는 사네미가 그런 상처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움직여 공격한다는 것과 스스로 호흡을 통해 출혈을 막고 근육을 통해 창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막는 인간의 경계선을 넘어선 모습을 보이는 것에 예전에 상대하던 주들과는 다른 차원에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코쿠시보에게 있어 한낱 유흥거리 전투에 지나지 않았고 코쿠시보가 사네미의 검을 발로 밟은 뒤 그의 목에 검이 향하는 순간 사네미는 자신이 특이 체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과 큰어르신 우부야 시게카가야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네미는 혈기로 변한 어머니를 치우고 나서 증오심만으로 혈기를 죽이고 다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피가 특별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사네미가 혈기로 변한 어머니를 죽일 수 있었던 것도 희귀혈 때문에 몸이 둔해진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혈기를 쫓던 귀살대원 쿠메노 마사치카를 통해 육성자를 소개받아 귀살대원이 될 수 있었고 마사치카와 함께 하연을 쓰러뜨려 주의 자리에 올랐으나 정작 주가 된 것은 사네미 혼자였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며 밤낮 없이 자신들을 위해 일만 하던 어머니가 혈기가 되어 죽은 것과 자신을 도와준 마사치카 두 선량한 사람이 차례대로 죽어나간 것에 사네미는 이 세상에 대한 부조리를 느껴 마음속에 부하가 끓어오른 상태였고 마침 남은 고통받고 있는데 웃고 있는 우부야 시게카가야를 만나게 된 것이죠. 사네미는 그런 카가야가 우리를 쓰고 버리는 졸로밖에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경멸 아닌 분노에도 카가야는 미안하다 사과할 뿐이었죠. 사네미는 그의 표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내던 자애심과 같은 것을 느꼈고 카가야는 너희가 쓰고 버리는 말이라면 자신 또한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마사치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러들인 것에 미안하다 사과하는 카가야의 말에 사네미는 자신조차 같이 싸우다 죽은 대원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죽은 대원들의 이름과 내력을 전부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카가야는 죽은 마사치카의 유서를 전해주게 됩니다. 귀살대원들은 다들 유서를 써두는데 그 내용이 신기할 정도로 유사했고 마사치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사치카는 사네미를 죽은 남동생과 겹쳐보고 있었고 카가야가 꾸는 꿈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이가 웃는 낯으로 천수를 누리는 그날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목숨이 절대로 부조리하게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원하는 서양 그때 자신이 살아서 그 사람 곁에 있을 수 없다고 해도 그가 살아주길 바란다는 유언을 듣고 사네미는 개나를 떠올리며 눈물을 보입니다. 이후 카가야의 진심을 알게 된 사네미는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큰 어르신으로 존경하게 되었죠. 그때 이를 떠올린 사네미는 자신에게 향하는 코쿠시보의 검을 게냐의 총으로 막아낸 뒤 방화쇠를 당겼으나 기습적인 반격에도 코쿠시보에게 생채기조차 낼 수 없었고 곧 코쿠시보의 검신에서 달의 칼날이 만들어져 사네미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나 사네미가 있던 자리엔 흙먼지만이 일었고 흙먼지가 거치자 그곳엔 귀살대 초강의 주 히메지마 교메이가 있었죠. 교메이는 사네미가 몸을 꿰맬 때까지 코쿠시보를 상대하며 시간을 벌고자 하였고 내비치는 세계로 그의 몸을 살펴본 코쿠시보는 극한까지 다듬어진 그의 완성형 육체를 보자 오싹한 기분을 느낍니다. 교메이가 철퇴를 돌리자 주변의 공기들이 교메이를 향해 끌려 들어갔고 순간의 정적이 흐른 뒤 교메이의 철퇴가 코쿠시보를 향합니다. 이어서 손도끼까지 투척하며 코쿠시보가 달의 호흡을 사용할 틈을 주지 않았고 바위의 호흡 제2형 천면부수기로 철퇴를 코쿠시보의 머리로 향하게 합니다. 코쿠시보는 철퇴를 피했으나 이것을 피할 것이란 걸 예상한 듯 쇠사슬이 코쿠시보의 목을 감쌉니다. 교메이의 쇠사슬은 순도 높은 태양광을 품고 있어 혈기인 코쿠시보의 육체로 이루어진 검으로는 될 수 없었고 이에 코쿠시보는 교메이의 간격 안쪽으로 들어가 달의 창격을 날렸지만 교메이는 육중한 몸으로도 민첩하게 피하며 다시 철퇴와 쇠사슬을 이용해 달의 호흡을 사용하려는 코쿠시보의 검을 잘라냅니다. 그야말로 세계관 최강자들의 웅장한 전투이죠.
이어서 달의 호흡과 바위의 호흡 두 호흡이 맞부딪히고 코코시보는 자신의 칼이 부러져도 바로 재생된다며 검을 향한 공격이 무의미하다고 말하자 교메이는 그의 모습에서 잔재주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는지 무잔에게 사용하고자 아껴두었던 반점을 발현시킵니다. 반점을 발현한 교메이를 보고 코코시보는 유감이라 표하는데 그 이유는 반점을 가진 자는 예외 없이 25살이 되기 전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메이는 그 나이를 이미 넘은 상태에서 반점을 발현했기 때문에 그의 수명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게 된 것이죠. 코쿠시보는 이토록 철저하게 연마된 육체와 기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개탄스럽지 않냐 물었지만 교메이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긴급 조합 회의에서 아마네를 통해 다른 이들도 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며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는 어설픈 각오로 주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기에 그런 식으로 여겨지는 것이 모욕이라 말합니다. 이에 코쿠시보는 혈기가 됨으로써 육체와 기술을 보존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르냐며 어리석다 말하지만 교메이는 인간으로 살고 인간으로 죽는 걸 금지로 여기고 있다며 쿄주로가 아카자를 만났을 때처럼 카가야가 무잔을 만났을 때처럼 인간으로 살아가는 숭고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관념을 부장하는 교메이의 의외라는 표정을 보인 코쿠시보에게 교메이는 코쿠시보가 한 가지 허위를 늘어놨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코쿠시보는 의아해하지만 교메이는 반점을 가진 상태로 25세가 넘고도 여전히 계속 살아남은 예외가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자 코쿠시보는 순간 동요했고 이전과 다른 분위기로 공격해옵니다. 때마침 상처를 꿰매 반점을 발현한 사네미가 참전하였고 합동 강화 훈련의 성과로 연계를 통해 코쿠시보를 몰아붙입니다. 바람과 바위 두 호흡으로 코쿠시보에게 공격이 통하기 시작하며 그의 귀를 베고 기모노를 찢어놓아 기세를 타서 더욱 몰아붙이려는 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충격이 교메이와 사네미를 엄습하였고 곧 완전한 형태를 갖춘 코쿠시보의 검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참격의 여파로 사네미의 손가락이 잘려나갔는데 이마저도 교메이가 쇠사슬로 궤도를 바꿔놓아 팔이 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이전보다 더 넓은 공격 범위와 더욱 빨라진 다양한 다리 충격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교메이와 사네미는 혼신의 힘으로 막아내는 것이 고작이었고 사네미는 서서히 상처가 쌓여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곧 넘어진 사네미에게 피할 수 없는 무수한 다리 충격이 쏟아집니다. 그때 무이치로가 나타나 두 팔로 쌓을 수 있는 사네미를 죽게 할 수 없다며 구해냅니다. 사네미가 다시 참전하기 전 무이치로는 자신을 고정한 칼을 겨우 빼냈고 그 뒤에 게냐의 부탁으로 교메이에게 잘린 코쿠시보의 머리카락을 먹여주었습니다. 상현 1이라는 강한 혈기의 일부를 먹은 게냐는 엄청난 회복 속도로 몸통을 이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게냐는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게냐는 동료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한 만큼 자신이 약하다는 것에 대한 분함과 자신의 행동이 동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까 동료를 지켜내지 못할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탄지로가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고 이내 마음을 다잡고 자신이 또 배워졌을 때 먹으려고 했던 코쿠시보의 칼날을 삼킵니다. 한편 교메이는 자신의 움직임을 전부 예측하며 공격하는 코쿠시보의 공격에 반격할 틈을 찾지 못했는데 코쿠시보의 예측이 신통력이라도 쓰는 양 이상하니만큼 빠른 것에 도대체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귀는 인간의 형태가 변모된 것이므로 혈귀가 할 수 있는 건 인간도 할 수 있다며 침착하게 코쿠시보가 가진 힘을 알아내려 감각을 날카롭게 곤두세웠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신의 눈으로 극한까지 지켜보자 곧 그는 코쿠시보의 맥동을 지각할 수 있게 되어 내비치는 세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무이치로는 흘린 피가 많아 자신이 곧 실을 쌓을 것을 알고 있었고 죽기 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교메이와 사네미가 코쿠시보의 목을 칠 한순간의 틈을 만들기 위해 간격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의 움직임을 눈치챈 교메이는 사네미에게 신호했고 동시에 코쿠시보에게로 달려나갑니다. 이를 본 코쿠시보는 3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전방에 광범위한 참격을 쏟아붓는 달의 호흡 제14형 흉변 천만섬어를 사용하였으나 교메이가 던진 염주가 코쿠시보의 손등을 맞춰 그의 공격이 일순간 둔해졌고 사네미의 공격을 피한 코쿠시보의 몸에 철퇴를 적중시킵니다. 또한 참격을 뚫고 들어온 무이치로의 검이 코쿠시보의 옆구리를 찔렀죠. 코쿠시보는 다친 어린애가 무수한 참격을 피해 자신의 몸을 찌를 수 있었던 것에 의문을 품었는데 그가 바라본 무이치로의 눈빛에서 무이치로 또한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코쿠시보는 교메이가 내비치는 세계로 자신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피해 순환을 조작하고 교란하여 자신의 눈을 속이는 응용력을 보이는 것에 예기치 못한 이들이 여러 개 일어났다며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누구의 칼날도 자신의 목에는 닿지 못했기에 알고 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 치부하였죠. 그때 예기치 못한 변수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코쿠시보의 칼날을 먹은 게냐의 총탄이 날아들었고 검으로 튕겨냈음에도 생물처럼 휘어 코쿠시보의 몸에 박혀 그의 피를 양분으로 자라나
죽음을 속박한 것이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교메이와 사네미가 코쿠시보의 목을 베러 달려들자 코쿠시보는 생명을 위협받는 초조한 감각을 느끼고 이와 같은 감각을 느꼈었던 40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400년 전 붉은 달이 뜬 밤 코쿠시보에게 노인이 된 자신의 쌍둥이 동생 요리이치가 나타났고 코쿠시보는 그가 반잠을 가졌음에도 단명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에 동요했습니다. 요리이치는 코쿠시보가 딱하다며 동정의 눈물을 보였지만 코쿠시보는 그에게서 동정을 산 것에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자신에게 있어 요리이치는 늙고 나약한 볼품없는 생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이유로 코쿠시보는 요리이치의 생사 여탈권을 진 쪽이 자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요리이치가 검에 손을 댐과 동시에 산산이 부서졌는데 전성기와 다르지 않은 속도와 위력으로 코쿠시보의 목을 베었고 코쿠시보는 다음번 일격으로 자신의 목이 달아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 일격이 날아오는 일 없이 요리이치는 선 상태 그대로 수명을 다해 죽어버렸죠. 코쿠시보는 요리이치의 수명이 한 호흡만 더 길었어도 자신이 졌을 것이란 패배감과 굴욕에서 수백 년간 벗어나지 못했고 혈기사냥꾼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검객이 죽은 지금 자신이 앞으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며 그렇기에 그는 이제 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금 바꿔 말하면 자신이 인정한 요리이치 외에 누군가에게 패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요리이치 외에 당하는 패배란 불명예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목을 베기 위해 달려드는 귀살대에게 패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곧 그의 몸에서 무수한 칼날이 생성되며 달의 참력이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네미와 교메이는 치명상을 피했으나 무이치로는 가로로 케나는 세로로 몸이 양단됩니다. 여태껏 코쿠시보의 칼 한 자루에 먹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의 몸에 돋아난 칼날의 수는 그야말로 압도될 수밖에 없는 위압감이었습니다. 다시 교메이와 사네미가 코쿠시보에게 달려들자 무이치로는 또다시 기술을 사용하려는 코쿠시보의 모습에서 아직 무장과의 결전이 남아있어 이들을 죽게 할 수 없기에 자신이 죽기 전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이 검을 쥔 손의 압력으로 이어져 곧 그의 검이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의 몸을 꿰뚫은 무이치로의 검에서 몸이 경직됨과 함께 내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격통을 느끼게 되었고 사네미의 검이 코쿠시보의 목을 향합니다. 하지만 코쿠시보의 기술이 발동되면 눈앞의 귀살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게냐가 그의 몸에 남아있던 육탄의 혈기술을 사용하였고 달의 청격을 만들어내던 코쿠시보의 움직임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 후로 무이치로의 검과 게냐의 혈기술의 여파 때문인지 그는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교메이의 철퇴가 그의 머리에 떨어졌으나 코쿠시보는 엄청난 힘으로 버텨냅니다. 교메이의 철퇴로 고개를 숙이게 된 코쿠시보는 요리이치와 같이 붉게 물든 무이치로의 검신을 보게 되었고 코쿠시보는 옛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호흡술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의 대가 끊길 것이라며 자신들 세대만이 특별하다 자만하던 코쿠시보에게 우리의 재능을 능가하는 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 또다시 같은 자리에 도달할 것이라며 미래를 상상하는 요리이치와의 대화를 떠올렸죠. 계속해서 교메이의 철퇴에 사네미가 힘을 보태자 쇠끼리 부딪혀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이에 코쿠시보는 요리이치와의 대화를 계속 떠올리는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우리를 뛰어넘어 더욱 높은 곳으로 끝까지 올라갈 거란 요리이치의 말을 끝으로 코쿠시보의 목이 떨어져 나갑니다. 코쿠시보는 요리이치와 대화를 나눈 그때 그 시절로부터 미래인 현재 몸통이 두동강 나고도 칼을 놓지 않고 인간이 혈기술을 사용하고 베이고 또 베어도 실혈사하지 않고 혈기에 필적하는 성장 속도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동작을 계속 취하며 해외 호흡의 사용자도 아닌 자들이 칼날을 붉게 물들이는 요리이치가 상상한 미래를 몸소 겪었음에도 설령 목이 자리더라도 두 번 다시 패배하지 않겠다는 강한 진념으로 몸을 움직이려 합니다. 이를 본 교메이는 무이치로와 게냐의 목숨을 결코 헛되이 만들지 말라며 사네미를 고무시켰고 이들의 맹공이 시작됩니다. 코쿠시보는 아직 몸이 무너지지 않았기에 게나와 무이치로가 죽어가고 있어 칼과 주술의 효력이 곧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고 무이치로의 칼을 뽑아내자 머리가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스피드로 교메이와 사네미의 공격을 피해냈죠. 사네미와 교메이가 바라본 곳엔 머리를 재생한 새로운 형태의 코쿠시보가 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목을 재생해 혈귀의 약점을 극복한 것으로 햇빛 외에는 이제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사네미의 검에 비친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자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어린 시절의 요리이치가 나타났고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무사가 되겠다는 자신이 추구했던 목표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코쿠시보는 현재 추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추구하는 무사의 모습에서 괴리감을 느껴 목표를 상실한 것으로 마음이 무너지자 패배하지 않겠다는 진념도 무너져 무이치로에게 찔린 상처로부터 몸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코쿠시보는 아직 재생할 수 있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때 400년 전 요리이치가 자신에게 눈물을 흘리며 동정을 내비쳤던 기억이 떠오르자 더 이상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교메이에 철퇴해 완전히 몸이 붕괴되며 자신이 지기 싫어서 추한 괴물이 된 것이 아닌 강해지고 싶어서 인간을 잡아먹은 것이 아닌 그저 요리이치라는 강렬한 태양이 되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코쿠시보의 인간이었을 적 이름 추기쿠니 미치카츠는 요리이치의 쌍둥이 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쌍둥이는 후세 다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불길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더욱이 요리이치는 선천적으로 기분 나쁜 반점을 가지고 있어 그의 아버지는 죽이라고 명령하였죠. 하지만 어머니의 여러와 같은 분노로 죽지 않을 수 있었고 10살이 되면 절로 출가시키는 것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둘은 차별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요리이치는 미치카츠가 볼 때마다 어머니의 왼쪽 옆구리에 꼭 붙어 있었는데 차별과 억압 때문에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붙어 있던 것이라 여겼는지 미치카츠는 어린 마음에도 요리이치가 불쌍하다 여겼고 같이 놀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아버지는 기륭화복, 그러니까 미신 같은 것을 믿는 자여서 불길한 것이라 여겼던 요리이치와 노는 미치카츠를 때리며 상종하지 말라 하였죠. 그럼에도 미치카츠는 요리이치를 찾아가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라며 자신이 만든 피리를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치카츠는 요리이치가 말을 하지 않아 귀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7살이 되었을 무렵 목검을 휘두르던 미치카츠는 요리이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형님의 꿈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무사가 되는 건가요? 라는 물음이었고 자신도 무사가 되겠다고 말하며 웃어 보이는 요리이치에게 미치카츠는 이전에 가지지 않았던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죽도를 구도로 가볍게 배운 요리이치가 미치카츠가 아무리 공격해도 한 판을 따내지 못한 아버지의 부활을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뜨렸고 요리이치가 선천적으로 내비치는 세계를 보는 눈과 반점을 통한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진 것을 알게 된 미치카츠는 자신이 불쌍하게 여겼던 자가 실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자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재능을 가졌음에도 요리이치는 검으로 사람을 때리는 감각이 견디기 힘들다며 미치카츠와 함께 주사위 놀이나 연날리기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미치카츠는 검의 길을 궁구한 자신이 요리이치와 같은 재능이 없다는 것에 좌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요리이치와 입장이 역전될 거라는 생각으로 절로 쫓겨나 무사가 될 수 없을 거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죠. 그때 요리이치가 나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리며 자신은 곧바로 절로 떠나겠다 말했고 미치카츠가 준 피리를 형님으로 생각하겠다며 보물처럼 쳐내싸 품속에 고이 집어넣은 뒤 인사를 올리곤 그대로 집을 떠났습니다. 미치카츠는 어머니의 일기를 보게 되었는데 요리이치는 자신이 후계자로 낙점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예정보다 빨리 집을 떠난 것이었으며 요리이치가 어머니의 왼쪽 옆구리에 꼭 붙어있던 것도 사실 어머니가 병으로 쇠약해져 좌반신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그가 부축하기 위해 붙어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치카츠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던 요리이치라는 천재에게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질투와 증오를 느끼게 됩니다. 요리이치는 절로 가지 않고 호련히 사라져 소식이 끊어졌고 그 후로 10년 남짓 미치카츠는 아내를 맞아 가정을 이루며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야영하던 중 혈귀의 습격을 받게 되고 그런 미치카츠를 사라졌던 요리이치가 구해내면서 요리이치에 대한 잊었던 질투와 미움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만난 요리이치의 검술은 어린 시절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극에 달해 인간회의 존재마저 쉽사리 쓰러뜨려 검의 길을 공부하던 미치카츠의 입장에선 반드시 손에 넣고 싶은 검술이었죠. 그렇기에 집안, 가정 모든 것을 버리고 요리이치와 같은 혈귀 사냥꾼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요리이치는 누구에게나 검술과 호흡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 누구도 요리이치와 똑같이 할 수 없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 호흡법을 바꿔서 익힌 해호흡의 파생이었습니다. 머자나 반점을 가진 자도 생겨났고 미치카츠에게도 반점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그는 결국 요리이치와 같은 해호흡을 사용하지 못했고 쓸 수 있는 거라곤 다른 호흡과 같이 파생뿐인 달의 호흡이었죠. 좀 더 단련하면 언젠가 요리이치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때에 반점을 가진 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했고 미치카츠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미래가 없다고 절망하던 때에 히부츠지 무잔을 만나 혈기가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요리이치가 반점을 가지고도 죽지 않고 나타나 전성기에 피적하는 검술로 자신을 압도한 뒤 수명을 다해 사망하며 코쿠시보가 패배를 서력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미치카츠는 혈기가 되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요리이치에게 받은 패배의 굴욕감에 수백 년간 죽는 순간까지 저주처럼 요리이치라는 존재에 얽매이게 된 것이죠. 이에 코쿠시보는 증오로 혼이 떠나 60만이 남은 요리이치의 몸을 양단했습니다. 그런데 요리이치의 품에서 나온 물건은 요리이치가 형님이라 여기며 소중히 간직하겠다던 필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린 코쿠시보는 눈물을 보이며 자신은 요리이치가 싫다고 부정했으나 그럼에도 그가 수백 년이나 살면서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제일 잊고 싶은 요리이치의 얼굴이었습니다.
코쿠시보에게 있어 요리이치는 그의 재능을 질투하면서도 동경의 대상이며 한때는 자신의 반쪽이라 여긴 애증의 관계였던 것이죠. 코쿠시보의 몸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데 그의 옷자락 안에 남아있는 것은 미치카츠가 요리이치를 가엾게 하게 주었던, 요리이치가 형님이라 생각하며 소중히 간직했던, 코쿠시보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양단했던 필이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사라져가며 요리이치가 죽은 직후 해의 호흡 말살을 위해 무장과 함께 그 형태를 아는 검객들을 철저하게 다 죽였는데, 그런데도 남아있는 요리이치의 호흡에서 어째서 자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자신과 요리이치가 이토록 다른 이유와 자신은 무엇을 위해 태어난 것인지 묻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하였죠. 태양은 태양대로, 달은 달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존재함에도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저 태양이 되고 싶었던 어리석음을. 교메이는 코쿠시보를 쓰러뜨렸음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는 사네미를 멈춰 세웁니다. 코쿠시보와의 결전이 얼마나 처절하였는지를 증명하듯 사네미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후 상황을 정리 중인 교메이는 게나와 무이치로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세로로 양단된 게나를 확인합니다. 게나는 그런 상황에도 형과 무이치로의 안위를 확인하였고 이에 교메이는 사네미는 무사하다 말했으나 무이치로에 관해선 답하지 못합니다. 게나는 자신은 괜찮다며 무이치로의 치료를 부탁했으나 교메이는 그의 출혈에서 혈귀를 집어삼킨 효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가망이 없음을 알고 있는 듯 게나가 마지막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정신을 잃은 사네미를 그의 앞으로 옮깁니다. 교메이는 무이치로에게 다가가 자신의 하오리를 덮어주며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싸워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무잔을 쓰러뜨릴 것을 약속하였고 그의 눈을 감겨줍니다. 눈을 뜬 무이치로는 자신의 쌍둥이 형 유이치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이쪽으로 오지 말라며 돌아가라 말하였죠. 무이치로는 왜 돌아가야 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칭찬 안 해줄 거냐 묻는데 유이치로는 생전에도 그랬듯 무이치로가 남을 돕지 못하더라도 도망쳐서라도 살길 바랬습니다. 14살에 이렇게 일찍 죽게 되면 무엇 때문에 태어난 건지 알 수 없지 않냐며 개죽음이라는 유이치로의 말에 무이치로는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며 가족을 잃고 괴로운 일이 많았으나 이후 동료가 생기면서 즐거웠고 또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에 동료를 위해 목숨을 건 행동이 후회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다른 누군가한테는 무슨 소리 들어도 상관없지만 형만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달라는 무이치로의 말에 유이치로는 미안하다 사과하며 과거에 그가 무이치로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의식을 되찾은 사네미는 바스러져 사라져가는 그녀를 보게 되었고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해주겠다며 다급하게 말했으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었고 게나는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에 그때 형을 비난했던 것과 여태에 민폐만 끼쳤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사네미는 민폐 따윈 하나도 끼치지 않았다며 자신보다 먼저 죽지 말라고 하는데 게나는 지켜줘서 고맙다며 사네미가 자신을 지켜주려 해준 것처럼 자신 또한 형제이기에 같은 심정이었다고 말하고 그간 괴로움을 많이 겪은 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합니다. 다들 사네미가 난폭하다 말하지만 동생인 게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씨 착한 사람이란 것을 말이죠. 사네미는 동생을 데려가지 말아달라며 신에게 애원했으나 게냐는 고맙다고 말한 뒤 재가 되어 사라집니다. 사네미는 게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죽어서 그의 곁에 없어도 좋다 다짐했으나 게냐 또한 같은 마음이었고 사네미는 게냐를 지켜내지 못한 것에 절규하며 눈물을 보였으나 슬퍼할 틈 없이 무잔을 쓰러뜨릴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에 교메이의 목소리가 잔혹한 현실을 일깨웁니다. 최종 국면 3부를 통해 게냐와 무이치로, 요리이치에 얽힌 코쿠시보의 스토리가 막을 내렸습니다. 사네미의 경우 아직 생존해 있기 때문에 결말에서 뒷맛이 조금 있긴 한데 큰 스토리라인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코쿠시보전은 무이치로나 시나즈가와 형제의 스토리가 슬프게 끝나서 임팩트가 있지만 대부분의 비중은 요리이치와 얽혀있는 코쿠시보로 치우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대사도 많고 과거 이야기도 많죠. 아직 요리이치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코쿠시보의 이야기를 푸는 동시에 1기부터 쌓아왔던 요리이치에 대한 떡밥이 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시나즈가와 형제는 따로 풀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 무이치로 같은 경우 마지막 유이치로와 마주했을 때 자신이 태어난 의미에 대해 확고하게 말하는 것으로, 그 시점에 무이치로는 안개같이 뿌옇던 예전의 모습과 다르게 자아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아버지와 탄지로가 자신에게 이야기해준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떠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남들을 돕고자 하여 죽은 부모가 유이치로는 개죽음이라 말한 것에서 그때의 무이치로는 아무런 말도 못했으나, 자신이 직접 남을 돕는 일을 겪은 뒤에 죽고 나서 유이치로에게 자신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부모님의 죽음 또한 개죽음이 아니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유이치로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장치가 아니었나 싶네요. 결론은 도공편 이후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무이치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미치카츠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리이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다양하죠. 어린 시절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재능의 차이로 인한 박탈감, 후엔 질투와 증오, 마지막엔 이 모든 감정이 요리이치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귀살대 역사상 최고의 검객이라고 스스로 인정했고 그처럼 되길 원했으니까요. 미치카츠와 요리이치는 두 사람의 이름의 뜻에서부터 스토리가 그려져 있는데, 미치카츠의 뜻은 강하게 항상 이겨나가라는 염원을 담아 아버지가 지었고, 요리이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미치카츠는 검술의 강함을 추구하며 항상 이기기 위해 도깨비인 코쿠시보가 되었죠. 그래서 최종국면 일부에서 언급했던 카이가쿠를 죽이지 않고 과거의 자신을 겹쳐보아 피를 준 것이 아니었을까 했던 것이고요. 요리이치는 사람과의 인연, 4부에서 나올 테지만 여기에선 검의 길을 궁구하던 미치카츠에게 요리이치는 형님과 검술 이야기라는 것보다 연날리기와 같은 놀이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미치카츠가 자신을 생각해서 준 피리를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요리이치가 피리를 건네받은 직후 미치카츠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네는 것으로 이 피리가 요리이치와 미치카츠의 유대의 시작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이유로 코쿠시보는 요리이치가 길을 궁구한 자가 도달하는 곳은 같다고 말한 것에서 자신은 왜 요리이치와 같은 세계를 볼 수 없는지, 왜 자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였는지 의문을 품지만, 결국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은 표면적으로 검을 준 것은 같으나 그 목적이 이름의 뜻처럼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달랐다는 것에서 두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요리이치가 말한 미래를 나타내는 귀살대원들에게 개인의 강함을 추구한 코쿠시보가 패함으로써 후대를 믿고 미래를 맡긴다는 요리이치의 의지, 카가야가 말한 진정한 영원은 사람의 마음이 이어져 가는 것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게나와 무이치로의 죽음이라는 큰 희생을 치르고 상현의 일 코쿠시보를 쓰러뜨린 귀살대, 탄지로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슬퍼했으나 모두가 그래왔듯 계속해서 나아가 최후의 최후까지 끝까지 싸우고자 마음을 다잡았고, 설령 센주로가 보낸 편지에서 알게 된 13가지가 존재하는 해의 호흡의 형태를 12개까지밖에 모르는 해의 호흡을 완전히 물려받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일지라도 기필코 모두를 위해 무잔을 쓰러뜨릴 것이라 다짐합니다. 한편 혈귀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사이 무잔이 부활했고, 그곳에 귀살대원들이 곧 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키리아는 서둘러 그들에게 주들이 올 때까지 대기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도착한 대원들은 긴 시간 독의 해독으로 허기진 무잔의 회복을 위한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혈귀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도 결국 통하지 않았다며 하마요를 조롱한 뒤 머리를 터뜨려 죽입니다. 하마요의 죽음을 감지한 유시로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고, 학살을 계속하던 무잔은 결국 다 죽어버린 혈귀들이 별 도움이 안 됐다며 오늘 밤 귀살대를 몰살시키기로 마음먹습니다. 키리아는 많은 이들이 죽은 것에 대한 지휘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책하며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쿠이나가 따귀를 힘차게 때렸고 정신이 든 키리아는 선대들이 이런 중압감과 고통을 이겨내었다는 것에 각오를 다지고 주들과 모든 대원을 한 곳에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무잔에게 가장 먼저 도달한 자는 토미오카 기요와 카마도 탄지로였죠. 탄지로는 무잔의 모습을 보자 그의 손으로부터 일어난 불행과 죽어간 동료들의 모습을 떠올렸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기유는 무잔이라는 강적과의 결투를 앞두고 분노의 감정은 빈틈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탄지로에게 진정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기유 또한 혈귀에게 죽은 자신의 누이와 벗, 그리고 죽어간 동료들의 탄지로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었고 애써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무자는 끈질기다며 소중한 이들이 죽은 것에 원수를 갚고자 하는 이들이 바보 같다 조롱하고 너희는 살아남았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며 자신에게 죽은 것은 그냥 큰 재해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일시하는 자연재해에 복수하려는 귀살대원을 정신병자 집단이라고 치부하였죠. 여태까지 슬픈 사연을 가진 혈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키부츠지 무자는 순수 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 대적하는 탄지로는 그가 존재해선 안 되는 생물이라고 말하였고 그런 무잔의 모습에서 난생 처음으로 싸늘하고 뱃속 밑바닥까지 혐오가 소용돌이치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침착하게 싸움에 집중하여 태양빛이 없는 무한성에서 무잔을 상대로 이기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고 조금이라도 무잔을 탐색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과 다른 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그 이후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자는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다는 듯 가공할 만한 스피드와 넓은 범위로 촉수를 휘두르며 공격하였고 기우는 잔잔한 물결로 탄지로는 감각만으로 겨우 피하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탄지로는 필사적으로 촉수를 뚫고 무잔과의 간격을 좁혀 무잔에게 다가설 수 있었는데 촉수를 피해낸 것에 할만하다고 생각했으나 무잔은 이에 위기를 느낄 가치조차 없는 듯 아랑곳하지 않았고 탄지로는 자신의 공격을 당했다고 느낄 새도 없이 무잔의 촉수가 탄지로의 눈을 앗아갑니다. 다시 탄지로에게 향하는 촉수에서 기우가 탄지로를 구해냈고 기우는 무잔의 모습에서 상연에 비할 수 없는 강함을 느낍니다. 무잔은 이들이 동이 튈 때까지 시간벌이 하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고작 주 3명이 가능할 것 같냐고 말하는데 그의 말이 듣고 기우와 탄지로는 동요합니다. 현재 무한성에는 이미 죽은 충주와 하주를 제외한 5의 주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무자는 나키메의 시야를 통해 사주와 연주의 죽음을 확인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무잔의 무자비한 촉수 공격이 이어지고 탄지로는 한쪽 눈을 잃은 것에 냄새로 사물을 분간하고 내비치는 세계를 구현하려 했으나 무잔의 공격이 너무 빨라 냄새를 맡을 수 없었고 좁아진 시야 탓에 주위를 보지 못해 벽에 충돌하여 곧 피할 수 없는 무잔의 촉수가 탄지로를 향합니다. 그때 죽은 줄 알았던 미츠리가 벽을 뚫고 나타나 무잔을 급습했고 오바나이는 무잔의 공격으로부터 탄지로를 보호합니다. 오바나이는 탄지로가 거치적거리는 애물단지라며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말했으나 탄지로는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다행이라며 안도하였고 오바나이는 본인이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남을 걱정하는 탄지로에게 순간 무언가를 느끼고 본인 걱정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자는 분명 죽었을 터인 두 기둥이 나타나자 나키메에게 무엇 하고 있는 거냐며 분노했는데 나키메는 유시로에게 시각을 조종당하고 있는 상태였죠. 타마요가 무잔에게 죽음을 맞이하고 기유와 탄지로가 무잔과 대치하기 전 유시로는 나키메의 혈기술에 발이 묶여있는 미치리에게 접근했고 바보가 아니라면 자신에게 협력하라며 무잔을 쓰러뜨릴 계획을 알렸습니다. 미츠리가 미끼가 된 사이 유시로가 나키메에 접근해 시각을 털취 후에 나키메의 정신까지 지배한 뒤 무잔이 주들과 다른 귀살대원들이 죽었다고 여기게 만든 다음 은밀히 아군을 집결시켜 총 전략을 동원해 단숨에 쳐부순다는 계획이었죠. 무잔은 나키메에게 접근한 유시로의 존재를 눈치챘고 유시로는 타마요의 목숨을 앗아간 무잔에게 분노의 울분을 토해냅니다. 은밀히 아군을 집결시킨다는 계획은 탄지로가 위험에 처했기에 틀어졌고 나키메를 지배하려는 유시로와 역으로 유시로를 집어삼키려는 무잔과의 알력 다툼이 시작되어 그 여파로 무한성의 구조가 엉망진창으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기유와 오바나이가 움직였고 무잔은 나키메에게 집중할 수 없게 되자 나키메를 죽입니다. 나키메의 죽음으로 무한성이 붕괴되기 시작하여 재생할 수 있는 무잔과 달리 귀살대원들은 깔려 죽을 위기에 처하였죠. 이에 유시로는 나키메의 세포가 소멸하기 전 이들을 지상으로 내보내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장소는 시가지였고 이곳은 키리아가 상정한 장소에서 크게 벗어난 위치였죠. 원래 상정한 장소가 어디인지는 나와있지 않으나 원래부터 무잔을 동이 튈 때까지 묶어두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숨을 곳 없고 사람들이 휘말리지 않는 넓은 평야와 같은 장소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럼에도 무한성의 붕괴로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것, 동이 튈 장소로 이동시켜 무잔을 쓰러뜨릴 조건을 충족시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이 튈 때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반. 1초 내로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무잔을 붙잡아 두어야 한다는 것은 큰 압박으로 다가왔죠. 무잔은 자신을 붙잡아 두려는 귀살대가 가소로운 듯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보라며 자신의 모든 촉수를 끄집어내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탄지로는 멀리 떨어져 배출되었기 때문에 3명의 지주가 무잔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들의 칼날이 무잔의 몸을 베었으나 안 베인 것과 같은 무잔이 베인 순간 그 즉시 재생해버리는 초재생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무장과 가까워진 간격에서 피할 수 없는 그의 가공할 스피드의 촉수가 지주들을 노릴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귀살대원들이 온몸을 던져 주들을 보호하는 육신의 장벽이 되어주며 무잔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주들도 당해낼 수 없는 무잔을 막아설 수 없는 일이었고 죽을 것이란 걸 각오하고 행동하는 희생이었죠. 그들의 희생은 단순히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한 목적을 중요시해서가 아닌 각자의 대원들이 그간 주들로부터 구원받은 감사와 존경을 담은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미츠리는 그들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고 마침 탄지로가 무잔의 냄새를 쫓아 전장에 도착했는데 곧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 이유는 무잔의 모든 공격에는 혈기로는 만들지 않을 정도의 대량의 피를 섞어놓아 맹독처럼 세포를 파괴하여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이었는데 탄지로는 전에 무잔에게 눈을 공격당했었죠. 무잔은 카마도 탄지로가 죽었다고 선언했고 그와 동시에 탄지로의 환영이 잠든 네즈코에게 나타나 탄지로의 위험을 알리자 네즈코는 잠에서 깨어나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신주로의 보고를 받은 키리아는 네즈코가 무잔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건지 약효가 들어 인간으로 돌아온 건지 혼란에 빠지고 그녀가 무잔에게 흡수된다면 무잔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를 붙잡고자 하지만 그의 아버지 카가야의 손길이 키리아의 어깨를 감싸고 괜찮으니 네즈코는 뜻대로 하게 놔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존재를 느낀 것 때문인지 눈물을 보입니다. 카가야가 죽자 바로 무잔과의 최종 국면이 이어진 탓에 키리아는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할 틈이 없었는데 키리아는 어린 나이에 당주에 올라 귀살대라는 조직을 지휘하고 있으나 그 역시 한참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작품에서 카가야가 자식을 대하는 모습이 크게 묘사되지 않았으나 이 한 장면으로 카가야가 키리아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즈코는 탄지로의 도움을 받아 탄지로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고 세 명의 주가 무잔에게 밀리기 시작하며 미츠리에게 무잔의 공격이 향할 때 어디선가 나타난 철퇴가 미츠리에게 향하는 무잔의 촉수를 막아냅니다. 코쿠시보를 쓰러뜨린 히메지마 교메이가 나타난 것이죠. 이어서 무잔의 뒤를 노려 사네미가 칼을 휘둘렀고 기름병을 던진 뒤 불을 붙여 무잔을 불태웁니다. 이렇게 귀살대는 모든 기둥이 한자리에 모여 무잔과의 총력전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때 이 상황을 보게 된 무라타는 가족의 원수인 무잔을 죽일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기유가 그를 발견하곤 탄지로를 안전한 곳에 데려간 뒤 치료를 부탁합니다. 의식을 잃은 탄지로는 자신의 조상 스미요시의 기억을 통해 스미요시를 찾아온 츠기쿠니 요리이치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조상들에게 보인 해의 호흡의 형태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무잔은 속도를 계속해서 올리며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미츠리가 무잔에게 당해 오바나이의 부축을 받아 전장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미츠리는 아직 싸울 수 있다며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으나 오바나이는 충분히 잘했다며 격려한 뒤 대원들에게 그녀를 맡기고 전장으로 향합니다. 오바나이는 미츠리를 뒤로 전장으로 향하고 그의 입을 가린 붕대가 풀리기 시작하며 그가 어릴 적 혈기와 일족에게 고통받았던 과거와 자신이 현생에서는 미츠리의 곁에 있을 수 없는 이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바나이는 여자들로만 이루어진 일족에서 태어났는데 이들은 혈기가 사람을 죽여 빼앗은 금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내는 대신 갓난아이를 즐겨 먹는 혈기에게 자신들이 낳은 아기를 산 제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마침 드물게 태어난 아들이고 특이한 눈을 가진 오바나이는 혈기의 마음에 들었고 혈기는 양이 많아질 때까지 키워서 잡아먹을 생각으로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혈귀는 자신의 입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야겠다며 오바나이의 입을 찢고 쏟아지는 피를 대접에 받아 마셨습니다. 이에 오바나이는 훔친 비늘을 이용해 탈출하는 데에 성공했으나 혈귀에게 따라잡히게 되었고 아슬아슬한 찰나 당시의 염주였던 랭고쿠 신주로가 오바나이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염주는 오바나이와 사촌노이를 만나게 해주었는데 사촌노이는 오바나이에게 네가 도망치는 바람에 모두 죽임을 당했다며 50명을 네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원망하고 산재물 주제에 얌전히 잡아먹혔어야 했다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오바나이의 입장에선 일족이 살려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으면서 자신이 도망치는 바람에 죽임을 당했고 그것을 자신이 죽인 거라 욕하는 사촌노이의 말에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리 없었죠. 그런데도 같은 핏줄로서도 인간성도 무엇도 느낄 수 없는 사촌노이의 모습은 오바나이의 마음을 깊이 도려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바나이는 자신의 일족이 쓰레기이고 이 일족에서 태어난 자신 또한 쓰레기이며 자신에게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바나이는 일족이 저지른 비인간적인 일들과
자신이 도망침으로써 50명이 죽은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짊어질 업이 크다고 생각해 평범한 삶을 사는 것 대신 귀살대원이 되었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람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바나이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여성에 대한 혐오나 공포감을 극복하지 못했고, 귀살대에 들어오는 여성은 그 경위나 각오도 가슴 아프고 불쌍해서 또 다른 의미로 싫어했습니다. 후에 눈부시게 명랑하고 솔직한 선량함을 가진 미츠리를 만나 그녀를 마음에 품게 되었으나, 자신에게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이유로 미츠리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무잔에게 향하는 오바나이는 무잔을 쓰러뜨린 뒤에 죽음으로써 자신의 더러운 피를 정화하고 혈기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 미츠리를 만나게 된다면 그땐 꼭 좋아한다고 고백하리라 다짐합니다. 오바나이는 다시 참전하였고, 그는 무잔을 붙잡아두기 위한 1초의 시간을 벌기 위해 귀살대 전원의 목숨이 내팽개쳐진다는 것에 우릴 감싸준 동료들의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절대로 지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메이는 미츠리가 무잔의 공격을 분명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무잔의 공격이 통한 이유는 무잔의 몸에 붙어있는 잎들의 들숨이 강한 흡입력을 가져 몸을 끌어들였기 때문이었고, 기둥들은 이것과 무잔의 가공할 속도의 공격에서 상처가 쌓여가 반점을 통해 즉각적으로 독이 퍼져 죽는 것은 면했지만 곧 독이 축적되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동이 트기까지 1시간 14분이 남은 상황에서 교메이마저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겠다고 생각했을 때 타마우의 고양이 차차마루가 튀어나와 혈청 같은 물건을 발사했고, 곧 무잔의 세포로 변이된 지주들의 모습이 원래대로 되돌아가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오바나이는 여태까지 싸움 성과를 올리지 못했던 것에 마음의 짐이 있었고, 코쿠시보와의 전투 결과를 까마귀로부터 보고받았던 것을 떠올려 무이치로와 마찬가지로 반점을 발현한 뒤 악력을 통해 검을 붉게 물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잔에게 효과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 검은 붉게 물들였지만 붉은 검신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사용하였고, 그 여파로 산소 결핍에 빠져 시야가 흐려진 오바나이에게 무잔의 촉수가 향합니다. 손 이외에 다른 감각들이 다 날아간 것에 오바나이는 무잔의 공격을 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고, 기요가 구하기엔 한 발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공중에 뜬 오바나이를 무잔이 다시 공격했으나 비정상적인 궤도의 움직임으로 무잔의 공격을 피해냈죠. 그리고 무잔의 몸에 깎여나간 듯한 칼의 절단면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무잔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모습과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통해 3명이 몸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 공격합니다. 그들은 유시로의 혈기수로 모습을 숨긴 이노스케와 제니츠, 카나오였습니다. 이들이 잠깐 벌어준 순간의 틈은 오바나이가 몸을 추스르기엔 충분했고, 그의 붉게 물든 일륜도가 무잔의 팔을 베어내는 것에 성공합니다. 사네미는 오바나이의 검에 팔을 잃은 무잔이 팔을 재생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검에 베이자마자 재생하는 초재생 능력을 보여준 무잔에게 혁도가 즉각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오바나이의 혁도에 의한 공격과 탄지로 세대의 공격으로 약간이나마 여유가 생긴 교메이는 철퇴와 도끼를 부딪히게 해서 붉게 물들인 뒤 무잔을 공격하고, 사네미 또한 기요에게 검을 부딪혀 검신을 붉게 물들입니다. 동이 튈 때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3분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지주들의 공격이 통하기 시작한 것에 귀살대는 무잔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게 되고, 교메이가 내비치는 세계로 무잔의 몸을 들여다보자 무잔의 목이 절단되어도 죽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의 몸엔 심장이 7개, 뇌가 5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교메이는 자신과 함께 무잔의 심장과 뇌를 공격할 몸속이 투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없는지 찾았는데, 오바나이는 순간 무잔의 몸이 투명하게 보였으나 그와 동시에 무잔은 자신의 몸의 비밀을 알아낸 교메이의 말을 듣자 엄청난 소리의 진동과 함께 전장을 휩쓸어버렸고, 귀살대는 순식간에 괴멸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카나오만이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무잔은 그녀에게 다가갔고, 카나오는 혈기에게 부모를 살해당한 나비저택의 동료들과 죽은 시노부를 생각하며 죽어도 쓰러뜨리겠다, 끝까지 제대로 싸우겠다고 다짐했으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무잔의 촉수가 카나오를 향합니다. 그때 시노카미 카그라! 유시로를 통해 타마우의 약을 맞고 깨어난 탄지로가 나타나 카나오를 구합니다. 무잔은 자신의 세포로 변이된 탄지로의 얼굴을 보고 추악한 얼굴이라며 어느 쪽이 혈귀인지 알 수 없겠다고 말했고, 모습은 다르나 탄지로에게서 요리치와 같은 분위기를 느껴 몹시 역겹다고 말합니다. 해의 호흡의 탄지로와 무잔, 그들의 싸움으로 최종 국면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갑니다.
탄지로는 조상의 기억을 통해 요리이치가 보여준 해의 호흡의 동작을 정확하게 보는 것으로 자신의 동작에 군더더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호흡의 이해도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요리이치가 보여준 해의 호흡의 형태는 탄지로가 사용해왔던 12개였는데 해의 호흡의 13번째 형태의 정체는 첫 번째 형인 원무와 마지막 형인 연무 두 기술명의 발음이 같다는 것과 아버지가 말씀하신 올바른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면 끊임없이 춤을 출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잔의 몸의 구조, 심장이 7개, 뇌가 5개, 총 12개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연속으로 무잔의 뇌와 심장을 베기 위한 1형부터 12형까지의 연결 동작이 해의 호흡의 13번째 형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해의 호흡의 하나의 형을 구사하는 것만으로도 과거 온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여파가 밀려왔던 것을 생각하면 탄지로가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동이 튈 때까지 계속해서 해의 호흡을 이어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황당무계하고 엄청난 체력 소모로 지옥을 보게 될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무잔이 자신이 불리해지면 언제든 도망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탄지로는 요리이치가 하지 못한 일을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힘껏 하고자 하며 일륜도를 굳게 쥐고 마음을 불태웁니다. 무잔은 해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에서 구사하는 단계에 들어선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과거 자신에게 참격을 날리던 요리이치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탄지로는 해의 호흡을 1형부터 차례대로 사용해 나갔는데 자신이 생각한 대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요리이치의 모습을 떠올리며 12가지의 형태를 전부 연결하겠다고 전했고 그와 동시에 탄지로의 검이 요리이치와 같은 혁도로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한때 네즈코의 힘을 빌려 만든 포켈도와 달리 탄지로의 힘으로 혁도를 만든 것이었죠. 그러나 무자는 주들과 탄지로가 죽음의 문턱에서 문을 열고 각성하여 요리이치와 같은 칼날을 만들어냈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힘이 요리이치의 충격에는 까마득히 못 미친다고 평가하였고 이미 기술의 정밀도가 떨어진 탄지로의 모습에서 요리이치와 같은 그런 것이 그렇게 자주 태어날 리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생기 없이 느려지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인간 한 마리의 숨통을 끊어놓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느려진 탄지로에 맞춰 자신도 느려졌기 때문이었고 그 원인은 타마요가 주입한 약에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자신의 몸에 있는 타마요의 세포를 통해 그녀의 기억을 엿보았고 타마요가 주입한 약은 단순히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이 아닌 약이 분해될 것을 전제로 다음 약이 작용하도록 여러 개의 약이 조합된 것이었고 현재 자신에게 작용하고 있는 약이 분당 50년 늦게 노화시키는 약이란 것을 알아냅니다. 현재 무자는 최소 9,000년 이상 늙어버린 것이죠. 이때가 동틀 때까지 남은 시간 59분이었습니다. 해의 호흡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동시에 무잔의 심장과 뇌를 정확하게 배워야 했고 이에 탄지로는 내비치는 세계로 들어가고자 했으나 산소 결핍으로 시야가 흐려져 틈을 보이게 되었는데 위기의 순간 탄지로를 구한 것은 이구로 오바나이였습니다. 오바나이는 무잔의 공격에 눈을 잃었으나 카부라마루의 감각에 의존하며 탄지로와 함께 무잔에게 맞섰고 무자는 노화약의 영향으로 몸이 점점 약해져 과거 요리이치의 참적에 당해 상처 입은 해묵은 흉터가 드러나게 됩니다. 체력적 한계에 몰려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가 무잔의 뇌와 심장의 위치를 볼 수 없는 탄지로의 입장에서 그 흉터는 요리이치가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었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40분. 무자는 위협을 느꼈는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무사로서의 긍지도 무술인으로서의 긍지도 없는 오로지 사는 것을 추구해온 무잔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죠. 이에 탄지로는 오랫동안 연습했던 칼 던지기 스킬을 사용했고 오바나이의 붉게 물든 검이 무잔의 뒷목을 찔러 도망치는 무잔을 막아섭니다. 오바나이는 유시로의 부적을 눈의 대용으로 사용해 탄지로와 협공하며 무잔의 발을 묶습니다. 무잔은 쓰러뜨렸던 주들이 유시로의 치료로 생명이 돌아오고 있음을 느끼고 동이 트기 35분 전이 되자 몸을 분열시켜 도망가려고 했으나 분열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타마요가 주입한 독 중 3번째 독이 분할을 막아냈고 여기서 끝이 아닌 3가지 약이 작용해 몸이 약해졌을 때 작용하는 4번째 약 세포 파괴약이 듣기 시작해 무자는 피를 토하게 되고 그의 최후가 코앞까지 다가옵니다. 이것은 타마요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무잔을 죽이기 위해 그보다 강해질 필요 없이 그를 약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 어떤 귀살대의 혁도도 요리이치만 못하였지만 타마요가 만들어낸 4가지 약이 그들의 공격들을 지극히 효과적으로 만들어 여태껏 무잔을 몰아붙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무자는 위기를 느꼈는지 광범위한 충격파를 사용합니다. 이에 공격의 위력은 멀리 떨어져 지휘하던 키리아에게까지 영향을 끼쳤고 탄지로는 경련과 함께 폐가 찌그러진 것 같은 고통을 느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무잔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노스케와 제니치가 나타나 무잔의 발을 묶었고 이노스케는 무잔에게 죽어간 동료들 그리고 교메이의 다리와 기유의 팔을 잃게 한 대가를 치르라고 말하는데 교메이의 다리와 기유의 팔이 잘린 이유는 정황상 렌고쿠 큐주로가 후세대를 위해 몸을 내걸었던 것처럼 교메이와 기유 또한 이들을 지키려고 무잔의 공격을 대신 받아낸 것으로 보이네요. 탄지로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혈기술에 일륜도가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 자신의 몸을 찔러 움직일 수 있었고 위험에 놓인 이노스케를 구합니다. 무잔을 붙잡아두기 위해선 끊임없이 공격을 이어나가야 했고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혀 순간순간 피를 토하고 다리를 휘청거리는 탄지로는 이노스케와 제니치의 커버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무잔의 가슴을 찔러 벽에 묶어두는 것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더 이상 기술을 끄집어낼 수 없는 상태였죠. 한계에 직면한 탄지로에게 향하는 무잔의 반격을 그때마다 쓰러졌던 주들이 나타나 구해주는데 무잔의 팔을 미츠리가 잡아뜯고 다시 도단한 팔을 사네미가 잘라내고 입을 만들어 탄지로를 삼키려는 무잔을 오바나이가 몸으로 막아냅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시간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그것을 바라본 무잔은 다시 한번 충격파를 사용해 탄지로는 한쪽 팔을 잃게 되었죠. 탄지로는 무잔을 저지하기 위해 마음을 불태우며 칼날을 붉게 물들이려 하였으나 외팔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한쪽 팔의 힘을 메워주는 토미오카 기유가 등장합니다. 기유와 탄지로는 두 팔의 힘으로 혁도를 만들어내 무잔의 충격파를 저지할 수 있었고 곧 동이 트자 무잔은 최후의 발악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부풀려 햇빛을 피할 그늘로 향하려고 했죠. 이를 비전투 요원인 카쿠시들까지 죽음을 각오하며 차량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막아냈고 무자는 다시 일어난 교메이와 주들의 합동 공격을 피해 땅바닥을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무잔이 몸을 부풀렸을 때 그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간 탄지로가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한 일념 때문인지 한 팔로도 혁도를 만들어내 베어내자 타격을 입은 무잔은 고통에 몸부림쳤고 곧 햇빛에 타들어가 소멸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었지만 오랜 세월 악을 멸하기 위한 일념으로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그 끝을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였습니다. 무잔이 소멸하는 것을 지켜본 기살대는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나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치른 희생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교메이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자신보다 다른 젊은이들의 치료를 부탁하며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 말한 뒤 눈을 감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손등에서 느껴지는 감촉을 느끼자 자신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아이들이 곁에 있음을 느낍니다. 교메이는 귀살대원이 되기 전 절에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걷어 키우며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교메이의 당부를 지키지 않고 밤이 되었는데도 절에 돌아오지 않던 카이가쿠는 혈귀를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절의 사람들을 혈귀에게 팔아넘겼습니다. 혈귀는 4명의 아이들을 죽였고 교메이는 남은 4명을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했으나 3명의 아이는 말을 듣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교메이는 그 아이들이 당시 눈이 보이지 않고 비쩍 마른 자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 아이들 나름의 판단이었을 것이라며 이해하고 있었죠. 그러나 도망친 3명의 아이는 멱이 따져 죽었고 교메이는 자신의 말을 들어준 가장 어린 사요를 지키기 위해 동이 틀 때까지 혈귀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요는 혈귀가 재가 되어 사라진 뒤 달려온 사람들에게 교메이가 괴물이라며 모두 저 사람이 죽였다고 말했고 교메이는 도망친 아이들은 이해했으나 목숨을 걸고 지킨 사요에게만큼은 위로받고 싶었기에 그때 위로를 받았다면 다른 아이들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구원받았을 것이라 여겨왔습니다. 결국 교메이는 살인죄로 투옥되었고 그날 밤 모든 걸 잃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를 구해준 것이 우보야시키 카가야였습니다. 그러나 교메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자신에게 사과하기 위해 줄곧 성불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듯 다가온 아이들의 말을 통해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 교메이를 믿지 못해 도망친 게 아닌 눈이 보이지 않는 그를 돕기 위해 사람을 부르러 가거나 무기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였고 교메이는 자신이 아이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이들 또한 자신을 걱정해서 한 행동이었음을 알게 되어 오해를 풀게 되었고 기쁨의 눈물의 끝으로 아이들과 함께 성불하며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게 됩니다. 이후로 오바나이는 미츠리를 찾아가 안아주었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곧 죽게 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토로하게 되었죠.
미츠리는 오바나이와 처음 만났던 날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카가야의 저택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미츠리는 오바나이가 도와주었던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에 오바나이는 오히려 자신이 그녀와 함께 있으면 평범한 청년이 된 것 같은 행복을 느껴 구워 말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없이 밝고 착한 미츠리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구원해 주었다 격려합니다. 그의 말에 미츠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오바나이가 좋다고 고백했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한다면 자신을 아내로 삼아달라고 말합니다. 오바나이는 같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라도 괜찮다고 말해준다면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답했고, 그땐 죽게 놔두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말이 끝으로 마지막 순간에서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두 사람은 한나란시에 세상을 떠납니다. 사내미는 저승에서 죽은 개냐와 동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두운 곳에 홀로 있는 어머니를 보고 함께 가자고 하지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너희와 같은 곳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혈기로 변해 자식을 죽인 어부로 천국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사내미는 자신이 너무 빨리 간다면 개냐가 슬퍼할 것이라 말하며 어머니와 함께 지옥으로 가고자 하였지만, 그때 사내미의 아버지가 나타나 튼튼한 몸으로 낳아준 자신에게 감사하라며 사내미를 내팽개쳐버렸고, 사내미는 의식을 되찾아 이승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노스케와 제니체도 가까스로 무사했고, 기유는 탄지로를 찾고 있었는데, 탄지로는 오랜 시간이 흘러 해야 할 일을 끝낸 뒤 부러진 요리치의 검처럼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기유는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네즈코를 생각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패배로서 카가야가 말한 영원 불멸은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태양빛의 소멸 중인 무자는 자신의 마음 또한 불멸이라며 궁극체 생물이 되고자 했던 자신의 염원을 대신 이뤄줄 대상으로 호흡과 심장은 정지했으나 세포는 사멸하지 않고 살아있는 탄지로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곧 탄지로는 눈을 뜨고 혈기가 되어 변이 되었던 얼굴과 잃었던 팔을 재생시키고 공격합니다. 기유는 이에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 움직일 수 있는 자를 불러 모았고, 탄지로가 혈기로 변했다는 소식을 들은 제니츠와 이노스케는 망연자실합니다. 탄지로는 태양빛에 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기유는 탄지로인 채로 죽어달라며 검으로 찔러 태양빛에 묶어두려고 했으나 탄지로는 네즈코와 같이 태양빛을 극복한 무잔히 염원했던 궁극체의 생물이 되었습니다. 이노스케는 기유를 공격하려는 탄지로를 막아서며 과거 누군가 바른 길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다 같이 막아주자고 약속했던 기억을 떠올리곤 자신이 되겠다고 다짐하여 검을 휘둘렀으나 자신에게 다정하게 미소 짓던 탄지로를 떠올리곤 탄지로의 목으로 향하던 자신의 검을 멈춰 세웠고, 탄지로의 공격이 이노스케에게로 향합니다. 그때 탄지로의 공격을 막아선 것은 인간이 된 네즈코였습니다. 오바나이와 탄지로가 무잔을 막아설 당시 네즈코는 전장에 다가서며 모든 기억을 되찾고, 네즈코. 혈기에서 인간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죠. 네즈코와 함께 이노스케와 제니치가 달려들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라고 하였으나 탄지로는 무잔처럼 충격파를 발사해 날려버렸고 등에서 촉수를 빼내 공격합니다. 제니치에게 향하는 공격을 기유가 막아내자 탄지로는 충격파를 만들어 발사하려고 했고, 이를 네즈코가 손으로 막아 기유에게 닿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인간의 손이 남아날 리가 없는 충격파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먹잇감이 눈앞에 있는데도 네즈코를 죽이지 않는 탄지로의 모습에서 기유는 탄지로가 혈기의 피에 맞서 저항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때 카나오가 나타나 시노부가 맡긴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려 놓는 여분의 약을 꺼냈고, 자신이 도우마에게 실명의 리스크가 있는 피한 주안을 사용했을 때 한쪽 눈이 남겨졌던 건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며 피한 주안을 사용해 탄지로의 공격을 뚫고 들어가 약을 주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탄지로의 내면에서는 무잔의 살덩이에 파묻혀 저항하고 있는 탄지로가 있었고, 무잔은 돌아가려는 탄지로에게 네즈코는 네가 죽였고 네가 상처 입힌 자들이 널 원망하고 있으니 돌아가도 무음이라는 온갖 거짓말을 하고 돌아가면 반점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대로 혈기가 되면 무한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에 탄지로가 속지도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너만 아무것도 잃지 않고 살아남을 거냐며 궤변을 펼치고 쓰레기라고 하지만, 무잔이 말한 탄지로와 함께 해왔던 저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탄지로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승에서 탄지로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손을 내밀어 주었고, 탄지로는 그 손을 잡아 자신의 의지를 이어받아달라 애원하는 무잔을 뒤로하고 그를 기다리는 소중한 이들의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자는 탄지로의 내면에서 탄지로에게 왜 너만 살아남은 거냐고, 왜 자기들은 다 잃었는데 너만 살았냐고, 죽은 자들의 증오에 찬 목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말했지만 탄지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함께해온 이들 중 그 누구도 그러한 자는 없으며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이고,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따뜻한 사람이란 것을 말이죠. 탄지로가 돌아온 것에 모든 이들이 환호하며 기뻐했고, 이를 숨어서 지켜보던 유시로도 탄지로가 무사한 것에 안도하며 타마요의 유품을 꺼내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전합니다. 진정으로 오랜 시간 싸워왔던 여정이 끝났음을 알린 것이죠. 무잔을 쓰러뜨리며 길었던 최종 국면이 끝났습니다. 기살대의 승리와 무잔이 영원한 것은 마음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 귀멸의 칼날의 주제를 확고히 했고, 여기서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같은 해의 호흡을 사용하였으나 무잔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탄지로와 실패했던 요리이치가 될 수 있겠네요. 제가 요리이치의 시점을 괜히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탄지로와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대사를 넣었었죠. 혼자서 무잔을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완벽한 강함을 가지고 있던 요리이치는 실패했고, 개인의 힘은 부족할지 몰라도 많은 이들과 협력하며 그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연결한 1초 2초를 통해 탄지로가 무잔을 쓰러뜨릴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탄지로의 경우 타인의 마음에 깊이 관여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인물들마저 끝내 좋아하고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요리이치의 환경을 고려하면 요리이치가 타인과 어울릴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같은 해의 호흡을 사용하고 사람의 인연을 소중히 한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으나 결과물을 통해 두 캐릭터 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아무튼 요리이치 또한 탄지로가 이어받은 마음 중 하나로, 요리이치는 작가가 탄지로를 통해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희생, 그리고 마지막 탄지로의 혈기화를 통해 육아편에서 대놓고 던진 떡밥을 회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첫 시작이 혈기가 된 네즈코를 탄지로가 지키고 막아선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은 반대의 상황으로 연출하여 시작과 끝이 비슷한 구조를 보이네요. 혈기의 시조 키부츠지 무잔을 쓰러뜨린 것으로 이 세상에서 인간을 잡아먹는 혈기가 모두 사라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귀살대. 그 대가로 많은 것을 잃었으나 남겨진 자들은 내일이 오는 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이가 웃는 낯으로 천수를 다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설령 그때 내가 그 곁에 없을지라도 끝까지 살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유서를 써내려갔던 모든 이들에게 보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나비저택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탄지로의 쾌유를 바라는 이노스케와 제니츠가 잠든 상태에서 탄지로는 네즈코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탄지로는 얼마 전에 찾아왔던 유시로와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유시로는 탄지로가 혈기에서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해줍니다. 이제 막 혈기에서 인간이 되어 무잔의 세포에 항체를 가지고 있었던 네즈코를 처음으로 물었던 것과 시노부가 준비해두었던 인간으로 되돌리는 여분의 약, 이 두 가지가 아니었다면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탄지로가 네즈코를 물었을 때 항체를 가진 네즈코의 피가 무잔의 세포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였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처음 내밀어준 손이 네즈코였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천운이 따라 주기는 했으나 순식간에 태양빛을 극복하며 네즈코나 무잔보다 혈기에 더 적합성을 보인 탄지로가 한계 직전까지 자아가 사라지지 않고 버텨냈던 것을 유시로는 대단하다며 격려합니다. 이어서 유시로는 탄지로에게 잘 있으라는 인사를 끝으로 떠나는데, 탄지로는 그의 뒷모습에서 무엇인가를 느꼈는지 그에게 죽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에 유시로는 놀란 듯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안색이 변했는데, 탄지로는 타마요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건 유시로뿐이라고 말합니다. 순간의 정적이 흐르고 유시로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고, 이후로 유시로는 소식이 끊어져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시로에게 있어서 현재의 삶은 무장과의 싸움에선 타마요의 복수라는 동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고 나서 은인이자 사무하는 타마요가 없는 이 세상에 아무런 가치도 미련도 없을 것이었죠. 따라서 유시로는 탄지로와의 인사를 끝으로 타마요가 있는 곳으로 갈 생각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걸 탄지로가 죽지 말라고 하니 속마음을 들킨 것에 당황한 표정을 지은 게 아닐까 싶네요. 한편 키리아의 저택에선 마지막 주합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실 무잔은 우부야시키 일족의 먼 조상이었고, 무잔이 혈기가 되면서 이후 우부야시키가에 태어난 아이들은 저주를 받아 단명하게 되었었죠. 무잔을 쓰러뜨려 일족의 과업을 이뤄낸 것에
귀살대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었고 키리아는 귀살대의 해산을 명합니다. 이에 기유와 사네미가 그의 명을 받들겠다고 하자 키리아는 이들에게 당주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헌신해온 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부야시키가 일족을 대표해 머리를 조아립니다. 고개를 숙인 키리아의 모습에 사네미와 기유는 깜짝 놀라 감사할 필요 없으니 고개를 들라 하였고 귀살대가 귀살대일 수 있었던 것은 우부야시키가의 결사적인 노력이 제일 컸었다는 사네미의 말과 키리아가 훌륭하게 소임을 다해냈다며 카가야와 선조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실 거라는 기유의 말. 이제는 귀살대의 기둥이 아닌 두 사람의 위로의 말에 키리아는 이제야 무거운 중압감과 숙명에서 해방된 것이 실감이 난 듯 기쁨과 감동 여러 감정이 섞인 눈물을 보입니다. 나비저택에선 내일이면 요양을 마칠 탄지로의 병문 안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었는데 텐겐과 세 명의 아내를 시작으로 표주로의 날밑을 달고 싸워준 것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렌고쿠가 대장장이 마을의 사람들 카쿠시들까지 각각의 에피소드별 배경이 되는 인물들이 등장했고 음식을 훔쳐먹다 아오이에게 걸린 이노스케는 자신의 전용쟁반이 있으니 이제 훔쳐먹지 말라며 뒤돌아 요리하는 아오이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붉어지네요. 탄지로는 벚나무를 보고 있는 카나오를 찾아갔는데 벚나무는 초대 꽃의 호흡의 검력이 심은 것으로 필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며 이제 그 염원이 이루어져 알려주고 싶다는 카나오의 말에 탄지로는 마음속으로 착하다며 얼굴을 붉힙니다. 그리고 사네미가 와서 카부라 마루를 주었다고 말하는데 사네미는 네즈코와 마주친 상황이었죠. 네즈코는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사네미는 과거 혈기인 네즈코를 검으로 찔렀던 것에 미안함이 남아있는지 으응이라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에 해피 100%로 대응하는 네즈코를 보고 여러모로 미안하다며 탄지로가 혈기로 변했을 때 자신이 자고 있었던 것을 사과하려 했고 그의 말에 네즈코는 자신도 2년이나 자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며 논점을 흐리는 배려심 있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어서 자는 게 좋다며 웃어 보이는 네즈코의 말에 사네미는 같은 말을 했던 게냐의 모습을 떠올리곤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잘 지내란 말을 건넨 뒤 길을 떠납니다. 마침 기유와 우로코다키도 방문했고 탄지로와 네즈코는 그들을 반겨줍니다. 이후 나비저택을 떠난 카마도 남매와 제니츠, 이노스케는 함께 귀살대원의 묘지에 방문해 꽃을 바쳐 그들의 넋을 기렸고 시작의 장소인 원래 탄지로가 살던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탄지로는 가족을 묻은 땅을 바라보았는데 과거 가족을 잃은 탄지로의 심정을 대변하듯 추운 겨울 눈이 내려 흙만이 덮여있던 무덤에는 어느덧 예쁜 하얀색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이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추측해보자면 하얀색 카네이션이 아닐까 싶네요. 이 꽃의 꽃말은 내 애정은 살아있습니다로 세상을 떠난 가족을 추억하는 상황에 어울리는 꽃이 될 수 있겠네요. 탄지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생각하며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과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 끝내 모두의 힘으로 소원을 이뤄낼 수 있었던 탄지로가 떠난 후 겪어온 일들을 함축하는 이야기와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도우며 모두가 연결해준 이 목숨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그런 카마도 남매의 기도에 답하듯 그들이 항상 함께 있기를 소망했던 가족들이 다가와 곁을 감싸주었고 가족의 존재를 느낀 탄지로와 네즈코는 눈물을 보입니다. 무잔을 쓰러뜨리며 귀살대와 혈기와의 싸움이 막을 내렸지만 카마도 남매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한 것이죠. 카마도 남매와 이노스케, 제니츠는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고 키리아는 귀살대원의 유서를 하나하나 읽어갑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의 꿈을 꾼다. 소중한 이가 웃는 낯으로 천수를 다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를. 그 목숨이 결코 부조리하게 위협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설령 그때 내가 그 곁에 없을지라도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나라면 분명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그저 한없이 평화롭고 하등 특이할 것 없는 날들이 언제까지고 영원히 계속되기를. 그로부터 긴 시간이 지난 현대, 카나오를 닮은 카마도 카나타는 탄지로를 닮은 카마도 스미코를 깨우는데 과연 현대시대에서는 슬픈 과거를 가지고 죽어간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그들이 현생에서 바라왔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코믹스 23권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